로봇은 이제 시작이다. 제가 생각할 때는 로봇 관련주를 해보고 싶다 한다라면은 이제 현대차 그룹주하고 LG 그룹주들을 조정받을 때 조금 눈여겨보는 게 좋겠다. 왜냐면 그렇다시피 삼성전자한테도 뭔가 좀 기회가 생기고 내년에 좀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이제 조금 붙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10만 원 초반이어도 저는 매수 가능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이닉스보다는 좀 더 후발 쪽에 있는 삼성전자 쪽 자, 12월에 오늘 이제 바깥에 눈발도 날리면서 이제 첫눈이 올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서울에. 자, 오늘 증시, 오늘 한국 증시, 현재 미국이랑 미국 증시 어땠고, 그 다음에 오늘 한국 주식에서 좀 어떤 반응이 좋았던 섹터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난번에 좀 출연했을 때 한 11월 달에 조금 조정 올 것 같다 말씀드렸었고 조정이 오긴 왔었죠. 왔었다가 또 좀 더 조정 올 줄 알았는데 그냥 또 이내 또 돌아서더라고요. 그래도 또 시장 상당히 좀 조정을 받고 나니까 종목들이 가격적인 메리트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다시 또 이제 섹터별 순환매가 좀 돌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으로만 놓고 본다라면은 미국도 이제 양적 긴축이 끝났잖아요. 12월에 끝났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양적 긴축이 끝나고 나니까 다시 또 이제 유동성, 공급에 대한 기대감, 이제 셧다운도 끝났고 양적 긴축도 끝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동성이 슬슬 풀린다. 그다음에 이제 다음번 이제 연준 의장이 되겠죠? 네, 그분이 이제 아시다시피 케빈 해시. 그쵸. 일 확률이 높다. 그쵸. 이분이 또 약간 비둘기 중에서도 슈퍼 비둘기 막 돈을 막 뿌릴 것 같은. 아직 확증은 아니죠? 근데 뭐 거의 뭐 얘기는 그렇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뭐 모르겠어요. 중간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유력하다고는 그럽니다. 근데 이분이 비둘기이기 때문에 일단 시장에서는 다시 또 이제 내년에 금리 인하. 근데 사실 요번에 12월 달에 금리 인하 확률이 지금 90% 가까이 되잖아요. 지금 이제 또 90%. 이게 뭐 주마다 바뀌어서 팽팽했다. 얼마 전에 주가 막 빠질 때는 30%대라고 막 그랬었거든요. 또 순식간에 또 90%대로 올라왔습니다. 90%, 89%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음 주죠. 다음 주 이제 연준 회의에서 금리 인하 확률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데 또 하고 나면은 내년 상반기 중에는 금리 인하 못할 것 같은 뭐 뉘앙스의 얘기들도 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또 이제 마침 또 연준 새롭게 이제 지명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은 케빈 해시. 그분이 또 이제 비둘기 파다 보니까 시장은 다시 또 이제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죠. 어제 미국 시장 요새 약간 미국이랑 우리나라랑 어떤 면에서는 섹터 커플링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좀 먼저 움직이면 그게 또 미국 시장에서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미국 시장에서 또 움직이면 그 다음날 그 섹터가 또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고 내지는 우리나라가 먼저 좀 리딩하는 느낌? 근데 누군가가 좀 미리 알고서 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최근에 그런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보시면 이제 트럼프가 이제 올해는 이제 AI 얘기 계속 했잖아요. 그렇죠. 내년에는 이제 로봇이다. 로봇을 부활해서 이제 미국의 제조업을 이제 부활시키자.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중국한테 뺏기기 싫다 이거죠. AI도 뺏기기 싫고 로봇도 뺏기기 싫고 뭐 중국 로봇 진짜 잘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제 미국 제조업을 살려보겠다 이러면서 이제 트럼프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또 이제 어제 뭐 미국 로봇주들도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또 원전. 우리나라하고 일본한테 돈 받은 돈으로 원전 하겠다. 또 트럼프가 그랬어요. 그 며칠 전에 그 얘기 나왔었고 조금씩 움직이다가 이제 오늘 아침에 좀 많이 오르고 어제도 많이 올랐었죠. 네, 뭐 오후에는 조금 밀리긴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 얘기. 그래서 이제 미국도 이제 전기가 너무 많이 부족하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반도체가 부족한 것보다 전기가 더 부족하다. 그게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무튼간에 그래서 이제 원전을 짓는다. 그러면서 이제 원전 관련주들이 어제하고 오늘 좀 우르르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미국도 최근에 조정받은 이후에 조금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뭐 그쪽은 뭐 양자컴도 오르고 제약바이오도 오르고 미국은 어제 제약바이오가 많이 올랐는데 오늘 우리나라는 좀 약간 헤매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만은 그래도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개별주들 마이웨이 가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경고 종목이죠. 너무 많이 급등해가지고. 그래서 약간 옆으로 비실비실하니까 그 외에 뭐 에이프릴이라든지 뭐 리가캠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강하게 올라오고 조용히 이제 뭐 앱클론이라든지 메지온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조용히 좀 계속 올라주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고 또 오늘 또 신규 상장한 종목이 있어요. 그 종목은 300% 오늘. 뭐죠? 에임드 바이오. 요 에임드 바이오라는 종목이 오늘 상장하고 300%. 원래 좀 인기가 있었던 종목인데 좀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 중에서는 이 종목이 좀 많이 오른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하여튼간 와이바이오로직스도 좀 많이 올랐던 것 같고요. 에이프릴 바이오, 그 다음에
차바이오텍이 조용히 잘 가고 있어요. 이 종목이 조용히 한 11,000원에서 움직이다가 어느새 이제 15,000원대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리가켄바이오도 오늘 좀 많이 올랐죠. 그다음에 지아 이노베이션도 좀 밀리면 올라오고 오래 쉬었어요. 지아 이노베이션도 오래 쉬었어요. 에클론 같은 경우도 이제 최근에 계속 상승 보여주고 있죠. 그 외에는 뭐 큐리언트 이것도 그냥 이렇게 계속 쉬지 않고 올라가는 종목이 몇 개 있어요. 뭐 에클론, 큐리언트, 그다음에 뭐 메지온 이런 종목들이 이제 쉬지 않고 올라가는 거고, 요 종목도 저 잘 모르는데 누가 물어봐서 봤는데 최근에 엄청 많이 올랐더라고요. 이뮤온시아 요것도 보니까 유한양행에서 투자한 회사더라고요. 보니까. 많이 오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제약바이오 섹터 또 그다음에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게 이제 삼바에서 이제 잘라낸 이제 삼성 에피스 홀딩스, 그게 정말로 주가가 최근에 엄청나게 다음번 MSCI 지수 타겟 종목이다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서부터 최근에 상당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 그래서 제약바이오 섹터도 오늘 나름대로 강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상대적으로 좀 만약에 많이 못 간 게 이제 펩트론이 최근에 상대적으로 많이 빠졌어요. 약간 펩트론이 이제 임상하고 이제 뭐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조금 시간적인 부분들, 릴리하고 이제 계약할 때 생동성 시험하는 기간이 조금 말했던 거랑 좀 다르다. 10개월 정도 더 늘어났다. 이러면서 막 좀 주주들이 막 뭐라 하고 뭐 그러면서 좀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또 반론을 좀 제시하는 쪽에서는 이게 뭐 릴리랑 다 계속 얘기가 된 거다. 좀 더 중요한 부분들을 좀 더 하기 위해서 시간을 조금 넓게 잡은 거다. 뭐 기타 등등. 뭐 그다음에 공장도 지금 생각했던 거 처음에 캐파보다 더 크게 증설한다. 그리고 이제 이게 좀 허가가 아직까지 안 나오는데 이 허가 언제 나오냐 이러면서 막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제 곧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펩트론만 최근에 상대적으로 좀 많이 빠진 상태인데, 뭐 인벤티지랩 요것도 제가 예전에 여기 나와서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지금 거의 한 2달, 석 달 동안 3배 올랐거든요. 요것도 비만 쪽에 진짜로 인벤티지랩 지금 대장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올릭스가 좀 대장 역할을 해주고, 뭐 그전에는 뭐 경구용으로 해서 뭐 삼청단도 좀 올랐었고, 뭐 한미약품도 좀 올랐었고, 뭐 그다음에 D&D 파마텍이라든지 이런 쪽들이 많이 올랐었는데, 지금은 인벤티지랩 좀 대장 역할을 해주면서 비만 섹터 계속 좀 이끌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섹터가 오늘 좀 많이 강했었다. 그 다음에 정말 오늘 자동차 진짜 현대 싱싱입니다. 정말로 쉬고 있었잖아요. 이제 자동차, 이제 현대차, 그 다음에 현대 모비스, 글로비스, 현대 위아, 하다못해 최근에 만도는 로봇으로 올라오는 거고. 현대 계열. 네, 맞아요. 저희 회사가 이게 좋아요. 이게 섹터가 다 나와 있어서 현대 모비스도 지금 차트 밑에 보시면 이렇게 상당히 많이 올랐고, 현대차도 많이 올랐고, 현대 위아도 상당히 많이 오르고, 만도도 최근에 로봇으로 완전히 출중한 모습을 보이면서 상당히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자동차의 이제 대표적인 주가인데, 여기 이제 약간 벤치마크 같은 느낌인데, 만도가 최근에 밑에 있다가 다 따라 올라서 올라갔죠. 그래서 상당히 좀 많이 올랐고, 기아도 이제 올라오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또 최근에 코리아 FT, 막 요런 애들 또 많이 올라오고, 그다음에 현대위아, 그다음에 성화이텍, SL, 뭐 화신 이런 식으로 해서 자동차 부품주들도 관세 이제 소급해서 해준다 얘기 나온 뒤부터 달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원래 현대차도 보스턴 다이나믹스 생각하면 이쪽도 뭐 로봇 주식이 아니라고 좀 말하기는 그렇죠. 어렵죠. 네, 그래서 관세도 관세지만 로봇으로 가고, 또 오늘 또 정말 미친 듯이 오른 게 또 LG그룹주들. LG그룹주들은 진짜 요새 좀 종목 취급을 안 했었다가 조용히 LG이노텍도 이게 로봇에 이렇게 눈 만든다고 그러면서 많이 올라왔었고요, 최근에. 그 다음에 이제 LG그룹이 이제 투자한 쪽에서 보면 아시다시피 로보티즈, 로보스타. 여기는 뭐 코닥 대장주죠,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로보티즈 많이 올라왔고, 그 다음에 엔젤 로보틱스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었고, 보시면은 로봇 관련주들 다 많이 올라온 상태예요. 진짜로 많이 올라왔고, 이게 뭐 로보스타나 뭐 요런 애들이 이제 다 LG향들이죠. 로봇 관련주들은 대충 오른 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로보티즈도 정말 많이 오르고, 그래서 로봇 정말 많이 오르고요. 로봇도 사실 뭐 휴머노이드냐, 협동이냐, 뭐 다 많이 있잖아요. 뭐 스마트 팩토리냐, 기타 등등 많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로봇 관련주들 오늘 상당히 많이 오르고, 아침부터 트럼프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급등하고, 그다음에 오늘 로보티즈 급등하고, 뭐 하이젠 RNM, 그다음에 뭐 SBB테크, 뭐 뉴로메카, 뭐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올라오고, 두산 로보틱스도 진짜 간만에 좀 많이 올라오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큰 그림에서 보면 오늘은 자동차 부품, 로봇, 바이오
넣었다. 대신에 이제 반도체가 좀 조정이 강하게 들어왔다. 뭐 요렇게 오늘은 좀 평가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 시장도 그런 부분에서는 비슷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빠졌지만 종목들은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 요새 약간 좀 쏠림 현상이 많이 강해요. 이거다 그러면 우르르르 막 그래가지고서 한쪽으로 막 쏠림 현상이 좀 강하게 좀 나타나는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는 좀 요런 쪽들이 로봇하고 아까 말씀드린 자동차 부품주, 자동차,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비만 섹터 뭐 이쪽이 좀 강하게 올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봇과 자동차와 제약 바이오. 네, 그쪽이 좀 오늘 많이 올라왔죠. 이 중에서는 앞으로도 좀 좋게 보시는 거는 어떤 쪽이세요? 다? 아, 왜요? 이게 이 시장의 스타트가 뭐였습니까? AI였었잖아요. 그렇죠. AI의 쌀알이 되는 이제 반도체가 이제 또 시장을 리딩하고 있었죠. 그다음에 반도체만 있으면 뭐하냐? 전기가 없는데 이러면서 이제 전력기기들. 그다음에 그럼 그 전기를 날라야지. 그러니까 이제 전선주들이 좀 많이 올랐었고 최근에는 그럼 에너지 저장 장치 ESS 또 오늘은 좀 조정받았지만 많이 올랐었고 이런 쪽들이 조금 올라가면서 다 이제 대동단결 AI예요. AI는 또 로봇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고 또 로봇은 뭘로 움직이냐? 그럼 전력, 전기, 저장 다 마찬가지가 되겠죠. 이런 쪽들. 그러다 또 테슬라도 이제 옵티머스로 오르다 보니까 이제 또 자동차와 또 AI, 로봇 다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시장에서 좀 강하게 올라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로봇은 제가 지난번에도 좀 말씀드렸죠.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왜냐? 기업들은 인건비에 대한 부담. 그죠?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인건비에 대한 부담, 그러니까 고정비를 줄이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또 인구가 좀 줄어들었다. 그쵸? 그런 부분들 생각해 본다라면은 이 로봇 시대는 앞으로 금방 다가올 미래다. 먼 미래가 아니라 금방 다가올 미래다라는 점. 특히 일반적으로 본다면 휴머노이드가 이제 최근에 계속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휴머노이드잖아요. 사람, 인간형. 근데 뭐 먼저 하는 거는 이제 협동 로봇이라든지 공장에 이제 스마트 팩토리, 자동화 기기들 이런 부분들이 먼저 깔리죠. 물류 쪽들이 되겠습니다. 여기 뭐 화면 보시면 아실 것 같은데 약간 예전에 이제 먼저 움직인 것들이 이제 물류 쪽들, 자동화 쪽들 이런 쪽들이었었는데 최근에는 요게 시메스가 조금 많이 움직이는 것 같고요. T-로보틱스도 좀 바닥에서 움직인 것 같고 휴림도 옛날에 좀 많이 갔고 그다음에 오늘로만 놓고 본다면 여기 이쪽 레인보우나 두산 로보틱스가 좀 많이 움직였고 최근에 이제 뉴로메카나 뭐 나우 로보틱스도 좀 바닥에서 반등하는 분위기. 그다음에 로봇에서 가장 핵심 이제 감속기. 네, 그래서 SPG가 원래 무거운 종목이라고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실적은 혼자 나오고 있어요, 사실. 실적 나오는 로봇은 아마 이거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플러스가 나오는 회사는. 근데 정말 안 움직이다가 최근에 SPG 미친 듯이 튀어나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SBTech도 최근에 이제 조용히 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뭐 우림 PTS라든지 DIC, 이레시스도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감속기 부분이 휴머노이드에서 상당히 좀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피지컬 AI 때문에 이 로보티즈 정말 도대체 얼마까지 가는 거야 싶을 정도로다가 정말 많이 올랐죠. 올해 내내 올라온 게 10백억, 그쵸? 예, 충분히 되죠. 이런 부분들. 이 CMS는 이제 물류 로봇. 근데 저도 이제 저희 집에 와서 이제 IR을 하고 이제 코엑스에서 할 때도 좀 가봤었는데 우리나라는 대체로 아직까지는 좀 휴머노이드를 좀 못 쫓아가고 물류 쪽들이라든지 이런 협동 로봇, 이런 산업용 로봇 쪽들이 이제 위주로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는. 근데 여기는 이제 쿠팡에서 이제 물건. 보통 쿠팡에서 물건 받을 때 박스가 나 이거 볼펜 하나 시켰는데 2만 원 박스에서 오잖아요. 그게 이제 이렇게 압축해서 이렇게 잡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박스가 다 동일시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런 쪽들 하는 게 이제 CMS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이 에브리봇은 뭐 로봇 청소기인데 작년에 좀 시세가 엄청 많이 났었죠. 로봇 청소기 하면서 좀 시세가 많이 났었고 의료용 쪽이 최근에 조금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 큐렉소도 이제 해외로 수출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의료용 이제 로봇으로 좀 올라오기 시작해서 이것도 거래가 붙었기 때문에 조금 보시는 게 맞겠고 엔젤 로보틱스도 있고 미래 컴퍼니도 다 이제 수술용 고용도 반도체이면서도 이제 수술용 로봇 이런 쪽들로 조금 움직임이 있는 상태고 원유홀딩스도 정말 주가가 미치게 많이 올랐거든요. 이쪽은 이제 로봇 손 쪽, 이쪽 이제 자회사로 편입되어 있는 회사에서 연구를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액추에이터 쪽도 뭐 여기 많이 올라왔는데 사실 하이젠 RNM이 좀 변동성은 있지만 이쪽이 조금 대장 역할, 사면도 마찬가지. 여기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는 아마 유상증자 할 거라서 이제 납입을 내일까지 하는 걸 거예요, 아마. 그거 지나고 물량 들어오고 나면 조금 움직임이 좀 생길 수도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로봇 관련주들. 근데 오늘만 놓고 보면은 현대차 그룹에서 이제 로봇으로 이제
현대 오토에버 거의 상 쳤습니다. 아까 장중에 현대 오토에버 급등했었고 그다음에 이렇게 되면은 뭐 현대 모비스도 못할 거 아니지 않냐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만도도 최근에 만도가 정말 주가가 안 움직였거든요. 최근에 로봇 관련된 거 뭐 발표한다 그러면서부터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하더니만 발표하고 난 뒤로도 그냥 파죽지세입니다. 그래서 만도도 이제 지금 계속 기염을 토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말 이제 AI에서 뭐 반도체로 해서 뭐 전력기기 뭐 이거 다 하다가 이제 로봇은 원래 잘 가고 있었는데 트럼프가 내년에 로봇이다 그러니까 한 번 더 로봇이 이제 세게 올라왔는데 로봇도 당연히 AI, 반도체 다 이게 포함시키고 있잖아요. 2차 전지까지 다 포함시키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도 오늘 또 강한 게 최근에 강한 거죠. 이제 5G. 장비, 6G 뭐 이런 쪽들로 이제 통신 장비주들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통신 장비주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부에서 이제 5G 강하게 통신사들 압박해가지고서 이제 지하건 어디건 이제 진짜 5G. 5G가 아니라 무늬만 5G였었잖아요. 근데 이 진짜 5G 하기 위한 부분 때문에 이 부분으로도 이제 장비주들 이제 계속 앞으로 많이 설치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조용히 살살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솔리드 뭐 이런 애들 많이 움직였고요. 계속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5G도 이게 로봇도 그렇고 자율주행도 그렇고 우리 옛날부터 5G 얘기 계속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6G 막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쪽도 되게 필요해요. 이쪽이 좀 있어야지 자율주행도 되는 거고 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뭔가 교신할 때 뭔가 끊어짐이 안 되고 이제 빠른 속도로 뭔가 해줘야 되기 때문에 또 이제 이쪽까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G까지도 같이 좀 연결이 된다고 보시면 AI 하나로 시작해서 모든 IT 기기가 다 해당 사항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어제부터 움직임 나온 거 보면 이제 폴더블 폰도 이제 또 왜냐면 IT 기기가 다 연결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뭐 애플 기대감, 뭐 인텔 기대감 등등 해가지고 국내 관련주들, 뭐 LG노텍도 그래서 좀 움직인 부분이 있었고 어제 뭐 이제 울트라 싱글래스 쪽에 도인시스 같은 경우도 이제 바닥에서 최근에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폴더블 관련해서도 이제 움직임이 나타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토탈 IT 섹터는 다 연결고리가 이제 생겼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있잖아요. 뭐 오픈 AI가 뭐 누구 밀어주고 NVIDIA 이렇게 이거 하는 것처럼 이 IT 섹터도 서로 다 이제 연결고리가 이제 생긴 거죠. 그게 다 AI 하나로 다 좀 연결이 되는 부분이 되겠고 뭐 아까 이제 제가 이제 이것도 화면 보시면은 이제 텔레그램에서 이제 떠온 거긴 한데 이제 그룹사들 왜냐면 이게 AI도 그렇고 로봇도 그렇고 약간 이게 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그룹사에서 뭔가가 돼야지 거기에 연결고리가 있고 뭐 이제 부품이라든지 이렇게 소싱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룹사별로 많이 움직였는데 아까 초반에 저희 LG그룹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보니까 이 로보스타 로보티즈는 너무 많이 올랐고 엔젤 로보틱스는 좀 덜 올랐지만 기본적으로 LG그룹의 로봇주로는 LG 이노텍 그다음에 또 오늘 많이 오른 이제 솔루션 쪽에 LG CNS, 데이터 센터 쪽으로 보면 삼성 SDS, LG CNS 이렇게거든요. 그것도 이제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또 근데 LG그룹에서 진짜 로봇주가 뭐가 있겠어요? LG전자겠죠. LG전자는 지금 솔직히 말하면 모든 것이 다 뒤쳐졌거든요. 그래서 시작에서 완전 뒤안길에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인도에 상장하고 나서 돈 좀 생겼죠. 이제 로봇 쪽을 이제 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LG전자도 삼성이나 하이닉스처럼 뭔가 좀 변신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LG전자의 흐름도 같이 봐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따 다 차트 한 번씩 우리 볼게요.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현대는 뭐 아시다시피 보스턴 다이나믹스 이쪽이고 그다음에 뭐 HL 만도는 뭐 그룹주는 아니지만 연관주죠. 그다음에 모비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리고 이제 현대 오토에버 그다음에 현대 위아 왜냐면 현대 위아 만도가 최근에 많이 오르기 시작한 게 뭐였냐면 현대차가 자기네 로봇 파운드리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하부 기업들 다 연결이 되잖아요. 라인들이 다 있는 기업들. 그래서 이제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거고 뭐 약간 현대차도 이제 실적 바닥 찍고 미국에서 이제 조금씩 늘어날 것 같고 국내에서도 전기차 보조금 더 주는 얘기 나왔기 때문에 전기차 관련해서도 조금 움직이고 하이브리드 관련해서도 최근에 코리아 FT도 많이 올라오고 뭐 이제 화신, 성화이트 이런 것들 다 올라오는 게 다 약간 이제 현대차 로봇이랑도 관련이 있지만 로봇 파운드리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 좀 좋아지는 부분들, 자동차 좀 팔리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좀 다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아요. KRS 시스템 같은 경우도 이제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에 부품 공급한다 이러면서 다 움직임이 있고 삼성에서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최대 주주잖아요. 원탑이고 이제 SBB테크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 쭉 보시면은 다 로봇 관련주들. 드림텍이 참 희한한 종목이에요. 거래량이 너무 없긴 해요. 거래량이 너무 없긴 한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삼성의 그 갤럭시 링
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나무가 같은 그것도 이제 아싸비 XR, AR 이쪽 관련한 그런 기업도 자회사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뭐 휴대폰 쪽도 다 마찬가지. 로봇이면 로봇, 의료면 의료, 모든 게 다 있는데 제가 최근에 시장을 보니까 모든 걸 다 하는 회사가 잘 못 가더라고요. 보니까 뭐 하나만 하는 회사는 잘 가는데 모든 걸 하는 회사가 다 못 가더라고요. 네. 근데 드림텍 같은 경우도 거래량은 좀 적고 그렇지만 이제 서서히 조금 방향 전환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 오늘 약간 어떤 얘기들 나왔냐면 자화전자도 그런 류들로 조금 지목이 되기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또 몇 개 이제 있어요. IT 부품. 그러니까 IT 부품하는 모든 회사들은 다 로봇 부품이랑도 연결을 지을 수가 있고 뭐든지 다 이렇게 연결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럼 그 로봇 만드는데 안 들어가는 부품이 뭐가 있겠어요? 반도체와 함께 기타 등등 다 많이 들어가겠지. 그렇게 하면서 다 이제 너도나도 이제 연결고리를 찾기 시작하는 거고 두산 같은 경우는 두산 당연히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도 산업용 로봇만 하다가 협동 로봇만 하다가 우리도 휴머노이드 할 거야 그랬는데 그동안 못 가다가 오늘 좀 거래를 뿜어줬어요. 두산 그룹주 중에서 유일하게 안 간 종목. 그래서 최근에 이제 조금씩 반등이 나오고 있어. 다만 이제 두산 그룹주들이 단점은 좀 있죠. 주 두산은 진짜 많이 갔잖아요. 많이 갔죠. 네,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오늘 좀 올랐다가 빠지긴 했는데 시가총액이 좀 많이 높아요. 두산 로보틱스도 시가총액이 좀 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적이 찍히는 걸 좀 기다리는데 사실 저는 요새 그래요. 실적이 지금 당장 찍히는 기업보다는 앞으로 찍힐 기업에 대해서 시장이 기대감을 갖고 움직이는 거거든요. 성장주는 그런 거잖아요. 지금 당장 실적은 안 찍혀서 고퍼라고 그러지만 실적이 찍히기 시작하면 퍼가 내려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시피 지금 시장이 약간 금리 인하를 바라는 마음 이런 부분들이 다 어우러져서 놓고 본다라면은 당장 실적이 나오는 기업도 중요하지만 실적이 찍힐 것 같은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주요하게 주가에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K 쪽은 이렇게 T로보하고 T로보틱스도 좀 바닥에서 조금 올라온 것 같고요. 유일로보틱스도 마찬가지. 아까 말씀드린 CMS 같은 경우 물류는 SK테이가 좀 투자를 해놨고 포스코에서 뉴로메카 이게 좀 제일 못 갔는데 얘도 이제 포스코 그룹 내에 이제 공장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 많이 못 갔어요. 그냥 저희 농담식으로 옛날에 닭 튀기는 로봇, 치킨 로봇으로 이제 했었는데 많이 못 갔고 이제 포스코가 워낙 좀 못 가다 보니까 그런 분위기긴 합니다만은 로봇 관련주들은 좀 정리를 해놓고 이제 그룹사별로 좀 보시고 아까 제가 섹터별로도 해놓은 거 그것도 텔레그램에서 이렇게 근데 뭐 많이들 보셨을 것 같아요. 텔레그램들 많이 보시니까 그런 것들 이렇게 그룹핑 해놓고 좀 참고해서 자, 지금 이 정도면 로봇 관련주 웬만한 건 다 나온 것 같은데 혹시나 로봇 관련주 어떻게 보면 여기는 섹터고 여기는 그룹 뭐 기업별로 볼 수 있는데 섹터별로 아니면 그룹별로 봤을 때 좀 괜찮게 보시는 섹터나 그룹이 있는지 아니면 이 중에서 좀 좋게 보시는 종목이 있는지 어디가 좀 좋게 보이세요? 너무 많이 올랐어. 진짜 많이 올랐어. 네. 근데 그 진짜 많이 올랐어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트럼프가 또 언급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내년은 로봇이다. 네, 맞아요. 왜냐면 로봇으로 이제 제조업을 미국을 부활시키겠다. 트럼프가 그 대통령 되기 전에 조선 딱 얘기하고 올해 우리나라 조선이 간 거 아닌가요? 엄청 많이 갔죠. 조선도 그렇고. 근데 또 조선 또 이제 미국이랑 협력하는 부분들도 있었고. 근데 최근에는 좀 힘이 많이 빠졌죠. 근데 조선은 사실 또 한 3년 오르기도 했고요. 최근에 방산이 실적이 안 좋아서 안 가는 거 아니잖아요. 3년 정도 되고 나니까 약간 패션이 시들해진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방산 실적은 좋지만 다른 건 너무 살 게 많은 거지. 뭐 많이 갔죠. 예전에 방산 갈 때는 다른 거 살 게 없었었는데 지금은 방산을 볼 게 아니라 다른 거 살 게 너무 많으니까 좀 한 3년 지난 약간 진한 패션 같은 방산 실적 좋은 거 알지만 맨날 실적 그 실적일 것 같은 그렇죠. 느낌인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 수주 다 이미 받아놓은 게 다 알잖아요. 그러다 보면 실적 예측치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측 안에서 실적이 나온다는 거죠. 서프라이즈가 없다는 전쟁이 거죠. 더 일어나고 있진 않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모멘텀이 소실됐다라는 부분 그런 부분들로 좀 방사는 좀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로봇은 이제 시작이다. 제가 생각할 때는 로봇주는 좋은 거 맞죠. 네, 맞고 많이 가는 게 맞고. 근데 왜냐하면 로봇주를 왜 사라고 그러냐면은 로봇은 우리나라는 중국이나 미국에 비하면 너무 처져 있어. 그러니까 좋아지고 싶다면 좋아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지. 네. 그러니까 뭐 어떤 면에서 본다라면은 쫓아가야 되는 입장인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건 있잖아요. 이 완성품보다는 거기 들어가는 부품. 이 부품은 옵티머스에도 들어갈 수 있고 뭐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완성품은 우리나라는 조금 어렵고 그 완성품을 만들기 위한 부품류들 이런 쪽에 들어가는 기업들이 좀 중요하겠죠. 그렇게 따지면은 이제 뭐 감속기 업체, 감속기, 네 그런 여기 쪽들, 감속기 관련된, 네 이런 업체들 계속 좀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물론 돈이 들어오면 로봇 ETF에서 주식을 살 거잖아요. 그러면 ETF에서 사는 종목들
잘 모르겠으면 로봇 ETF.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식 모르겠다. 근데 로봇은 갈 것 같다. 네. 그럼 로봇 ETF. 나 원전은 갈 것 같은데 원전 모르겠다. 네. 원전 ETF. 네. 반도체 뭐 사야 될지 모르겠다. 하이닉스도 사고 싶고 삼성전자도 사고 싶다. 그러면 반도체 ETF. 그쵸? 뭐 그런 식으로. 바이오. 난 모르겠다. 바이오 ETF. 종목을 이게 주식 시장이 최근에 로또와 같아요. 내가 사는 것만 안 가. 그죠? 로또도 내 번호만 안 나오잖아요. 다들 안 나오는 거 아닌가요? 로또는? 내 번호만 안 나온다고 하기에는 당첨자가. 내가 찍은 것만 안 가. 근데 저 사람은 어떻게 당첨됐지?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나는 이걸 샀는데 누구는 뭐 대박 났다고 그러잖아요. 네. 누구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로 대박 났어. 뭐 누구는 로보티즈로 대박 났어. 뭐 아까도 저 오면서 이제 친구랑 통화했는데 친구가 자기 오늘 로보티즈 너무 많이 올라와서 좀 팔았대요. 몇 주 있었는데 20주 있었대요. 2배 났으니까. 더 가지고 있을 수도 될 텐데. 그치. 그래서 무서우니까 절반을 팔았대요. 다는 안 팔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네. 항상 급등주는 조금 있다. 네. 그리고 급등주는 내 포트에 없다. 그래서 요새는 그게 이제 제가 로또라고 해서 말을 하고 다니는 네. 거지. 내가 찍은 거는 없다. 그리고 원래 그렇지 않나요? 자신감 있어서 많이 사는 종목은 안 가고 긴가민가 해서 조금 사면 많이 잘 가잖아요. 모르겠으면 섹터 ETF. 그리고 이제 많이 사면 또 안 가잖아요. 올해가 어쨌든 우리나라 시장 힘든 가장 큰 거는 조방 원전이었잖아요. 반도체는 이제 상반기까지는 그랬었죠. 그러니까 하반기 쪽이니까 내년에 딱 2010년 뒤흔들 섹터 키워드는 로봇이 거기 들어갈까요? 하반기는 지금 일단 반도체가 흔들었고 그렇죠. 로봇도 이미 흔들었고 네. 예, 로봇도 이미 흔들었고 요거 2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약간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지금은 당분간은 좀 내년을 떠나서 일단 종목 장세라고 생각을 해요. 지난번에 4,200을 찍고 난 뒤로 이제 시장이 약간 흔들렸잖아요. 흔들렸죠. 3,800선 때 초중반까지 내려왔다가 네. 지금 다시 이제 4,000선을 회복하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박스권이란 말이에요. 4,150에서 200 사이 하고 3,800에서 4,020 정도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4,000선을 기준으로 위아래 네. 한 150에서 200포인트 박스권을 두고 움직이고 있잖아요, 시장이.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박스권 안에서는 종목 장세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되게 화려한 종목 장세인 거고 개별주 장세인 거고요. 근데 외국인도 이제 떠나갔다가 지금 살짝 돌아오는 척 하다가 다시 또 팔다가 막 이러고 있어요. 외국인도 지금 갈팡질팡. 오늘 좀 또 팔았나요? 네. 아, 그렇구나. 네, 오늘 좀 팔았어요. 네, 오늘 좀 팔았고. 그래서 외국인도 왔다 갔다 해요. 네. 얘네들도 지금 갈팡질팡 하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환율이 너무 안 좋잖아요. 환율 지금 오늘 보니까 1,472원. 이거 도대체 내려올 생각을 안 하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율 부담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들어오지 않는다. 외국인들도 뭔가 이슈가 생기면 들어왔다가 또 바로 빼고 이런 느낌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코스닥 활성화하자 이런 대책들이 나온 거죠. 네. 이제 코스닥 활성화하면 완전 종목 장세죠 지금. 그렇게 되니까 그리고 거래소는 또 최근에 좀 약간 아까 말씀드린 좀 쉬어졌잖아요. 최근에 며칠 많이 빠졌었다가 지금 이제 삼성전자, 현대차, 뭐 하이닉스 올라오면서 이제 계속 코스피로 약간 지수가 같이 좀 돌고 있는 상태인데 기본적으로 이 환율에 대한 부담 네. 때문에 좀 힘들고 만약에 미국도 금리 날 계속 한다라면은 뭐 달러가 이제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인덱스가 움직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00 이하권에만 있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원이 지금 상대적으로 약한 거잖아요. 근데 뭐 약간 정부나 뭐 기사 쪽에서 발표하기는 그러잖아요. 서학개미들이 죄다 막 미국 가서 주식하는 바람에 맞습니다. 네 환율도 이렇다. 네, 장갑 사학김 가기 전에 저희가 너무 지금 방대한 얘기를 많이 맞다. 하고 있어서 로봇부터 정리하면 어. 여기 로봇 관련주 여기 섹터에서는 감속기 쪽을 제일 좋게 보시는 거? 감속기하고 대장주들. 대장주들. 각 섹터별로 좀 대장주들. 네. 대장주가 여기서 최근에 많이 오른 거 대장주로 말씀하신 건가요? 시가총액 높은 걸 대장주로 말씀하신 시가총액 순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시가총액. 왜냐하면 네. 돈이 계속 들어오니까. 그래서 자, 저는 그리고 네. 그룹주에서는요. 로봇 관련된 그룹주에서는 어디 쪽을 좀 봐야 될까요? 어차피 많이 있으니까요. 기본이 뭐 삼성그룹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저는 좀 새롭게는 LG전자도 이제 로봇으로 튀어올 때가 됐다. LG전자도 이제 로봇으로 튀어올 때가 됐다. LG전자도 LG 로봇 관련주 넣어야 되겠군요. 네, 그리고 현대차도 이제 로봇 관련주로 튈 때가 됐다. 네. 현대차 그룹주. 그래서 약간 삼성그룹주나 뭐 이런 쪽들이랑 네. 코스닥에 있는 뭐 로봇주들은 이미 좀 답이 나왔잖아요. 네.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제 새롭게 거래소 쪽에서 뭔가 좀 로봇 관련주를 해보고 싶다 한다라면은 이제 현대차 그룹주하고 네. LG 그룹주들을
좀 후발주로 본다라면은 조정받을 때 오늘 좀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받을 때 조금 눈여겨보는 게 좋겠다. 왜냐면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은 무서워서 안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거래소 쪽에서는 그런 쪽들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봇 우리나라는 부품주 위주로 좀 해야 된다. 핵심 부품주 위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부품주를 좀 관심 있게 공부해서 좀 찾아내시고 그 안에서 좀 실적을 조금 나중에 좀 볼 수 있는 기업들. SPG가 아까 그래서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감속기로도 그렇고 그다음에 실적으로도 그렇고. 차트 한번 볼까요? SPG 무거워서 제가요. SPG 한번 사보시자 그러면 그 종목은 안 가. 얼마 무거웠길래? 요새 튄 거거든요. 많이 무거웠군요. 겁내 무거웠었죠. 겁나도 아니고 겁내 무거웠었죠. 뭐 갑자기 이렇게까지 튈 건? 그러니까 요새 갑자기. 그러니까 이 회사에 이 회사 임직원분도 놀라겠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감속기를 부각이 됐어요. 그리고 원래 조금 삼성에도 좀 납품을 하고 계속 좋았던 회사였었어요. 불과 뭐 한 달도 2주도 안 된 거네요, 뭐. 지금 여기서 그냥 바로 그냥 순식간에 더블. 요새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요거 그다음에 또 로봇주 중에서 오늘은 뭐 레인보우가 완전히 불을 뿜었고 레인보우는 그래도 뭐 삼성이 지분을 계속 인수한다 그러면서부터 예전부터 좀 많이 갔었잖아요. 그래도 레인보우는 올랐다가 빠졌다가 제자리로 가는 수준이잖아요, 지금. 네, 그런 수준이고 얘는 뭐 꾸준히 올랐었기 때문에 연초랑 비교하면은 빠졌다가 그냥 올라온 수준인데 SPG는 이러다가 그냥 소슴 상태잖아요. 좀 약간 로봇주 중에서 조금 새롭게 이제 부각되는 게 이제 만도죠. 저는 만도도 좋게 봐요. 옛날에 이거 봐요. 갑자기 많이 올랐죠, 만도도. 만도도 지금 갑자기 로봇 하겠다 그러면서 거래량 실어주면서 이격이 딱 벌어지고 나면 뭐 이격을 좀 줄이는 조정이 나왔을 때 한번 만도도 한번 노려보시면 할 것 같고 수급으로만 봐도 이제 최근에 이제 투신이라든지 사모펀드 등이 좀 많이 사기 시작했던 것 같고 아까 SPG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 이제 사모펀드랑 투신 이렇게 집중력을 가지고서 이제 사 들어가는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가는 거죠. 레인보우도 투신이나 뭐 연기금 이런 쪽. 시가총액이 일단 크면 담거든요. 아니, 코스닥 활성화를 한다고 쳤을 때 코스닥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을 당연히 담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보시면은 그게 맞겠고 이제 위아 같은 경우, 현대위아 같은 경우도 지금 연기금이나 투신이 좀 사들어가고 이쪽도 약간 로보틱스 쪽으로 같이 봐주시고. 젠슨항이 얼마 전에 왔을 때도 로봇 관련된 걸 언급을 했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지금 트럼프까지 언급하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AI하고 로봇, 반도체 요 세 개는 삼위일체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반도체도 지금 내년 좋고 뭐 내후년에도 좋다 막 이러면서 계속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내년에 뭐 영업이 200조 막 얘기 나오고 있는 것처럼 뭐 허상이 아닐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도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이제 조금 더 기회가 많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하이닉스는 이제 반도체 갈 때 많이 가는 종목이라서 하이닉스를 먼저 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주변 기기라든지 주변으로 이렇게 확산시키는 거에는 삼성전자가 훨씬 더 유리하고 삼성전자는 힘들었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조금 좋아질 만 남았다.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도 구조조정했고 현대차도 이번에 구조조정했거든요. 임원들 다 바꾸고 이러면서 그러면서 조금 기업들이 좀 삼성전자 하이닉스 차트 한번 볼까요? 오늘 삼성전자는 살짝 오른 것 같고 하이닉스는 살짝 조정받은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삼성전자는 올라갔다 빠졌다 왔다리 갔다리 하다 지금 추세가 잘 살아있잖아요. 저희가 예전에 이거 계속 보면서 추세선 그어놓은 것들이에요. 근데 삼성전자 기준으로 보면은 4천선 언저리가 여기 10만 5천 원 언저리거든요. 10만 4천 원에서 10만 5천 원 언저리가 4천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4천선이 계속 유지가 되려면 삼성전자가 좀 버텨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약간 삼성전자를 뭐 목표가 뭐 14만 원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트레이딩을 하려면은 지금 보시면 이제 수급으로만 놓고 봐도 기관이 계속 사고 있잖아요. 아까 외국인이 사다가 조금 팔긴 했지만 최근에 많이 다시 들어왔잖아요. 그렇다시피 삼성전자한테도 뭔가 좀 기회가 생기고 내년에 좀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이제 조금 붙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차트를 분석해드리면 삼성전자는 간단해요. 딱 보셔도 지금 95,000원 선이잖아요. 이번에 급락했을 때도 저점이. 이번에 급락했을 때도 저도 주변 분들한테 95,000원 선 정도면 삼성전자 사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도 이제 95,000원 정도가 이제 맥스 지지 선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삼성전자 95,000원 가면은 아마 지수로 따지면 3,900선 밑에 3,850에서 3,900선 밑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10만 원 기준으로 해서 그 언더면은 매수 가능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0만 원 초반이어도 저는 매수 가능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뭐 시장이 부러지지 않는다라는 기준을 먼저 세워놓고 본다라면 그렇다 말씀드리겠고요. 여기서 지난번 고점이 좀 많이 높기는 하잖아요. 11만 원대.
여기 가야지 4,200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다시 가기보다는 당분간은 좀 박스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좀 박스 흐름 여기 고점에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10만 원에서 11만 원 사이 박스 왔다 갔다. 근데 요 11만 원 통과되면서 거래 붙으면 좀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당분간은 좀 기간 조정과 박스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이닉스는 뭐 들리는 얘기는 뭐 이게 진짜냐 아니냐라고 좀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기관들은 삼성전자 사고 하이닉스 팔고 그 얘기는 계속 나오잖아요. 제가 2달 전부터 계속 듣고 그죠? 있는데. 그죠? 그리고 그 2달 동안 계속 오르더라고요. 여의도에서 맞아요. 하이닉스 팔고 여의도에서. 삼성전자 산다는데 맞아요. 그 사이에 뭐 삼성전자도 올랐지만. 근데 외국인이 하이닉스 많이 팔긴 팔았어요. 근데 이게 그 얘기가 나온 뒤로 계속 헤매다가 엔비디아가 또 다시 좀 그때 이제 치고 나오기 시작하면서 하이닉스가 다시 이제 탄력을 받은 거였었는데, 제가 예전에도 여기도 이렇게 분석을 해놓은 그림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이제 뚫고 갔는데, 하이닉스 근데 차트만 보면 약간 기운이 빠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은 있잖아요.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약간 여기 거래 실리면서 급락했던 이 구간, 뭐 엔비디아 약간 뭐 그런 AI 고평가 논란 나왔을 때 이렇게 한번 눌렸었는데, 일단 하이닉스도 기본적으로는 보시면은 이게 뭐 박스를 그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50만 원 초반에서 뭐 어느 정도 한 60만 원 사이, 그러니까 10만 원 선 왔다리 갔다리 하는 박스. 근데 이 중간선이 이제 21선이 있기도 하지만 지금 가격적으로 한 54만 원 정도, 요거 조금 강하게 돌파하고 안착해주면서 윗방향으로 움직이면 다시 한번 추세 전환할 수 있긴 하지만, 그게 아니면 그냥 계속 좀 빠지면 사고 오르면 파는 그 전형적인 빠사오팔 대응. 근데 엔비디아 GPU에서 이어서 구글의 TPU가 나왔는데, 이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개 기업에는 기회인 건가요, 위기인 건가요? 기회인 거죠. 그동안 엔비디아만 보고 달려왔던 하이닉스, 그 다음에 이제 구글의 TPU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사실 하이닉스도 구글에 많이 납품을 하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도 많이 납품을 해요. 그래서 그거 나오면서 오히려 빠졌다가, 아니래. 하이닉스도 납품 많이 한대. 이러면서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엔비디아의 GPU가 독점을 하던 시장에서 이제 구글의 TPU 가지고도 인공지능은 만든 거잖아요. 제미나이 이제 돌아가고 있는 상태인 건데, 또 다른 기업들도 못하란 법은 없잖아요. 계속적으로. 그래서 지금 뭐 계속 미국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이 계속 그런 식으로 이제 흐름을 만들어주면서 AI 버블론을 잠재우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인데, 뭐 버블론이라기보다 어제 MS 같은 경우는 빠졌는데, MS 마이크로소프트가 빠진 이유가 AI로 이제 수익을 내는데 좀 시간이 걸리지 않겠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죠? 그렇죠.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럼 그 수익성의 의문을 갖기 시작하면 답이 안 나오거든요. 지금은 투자를 하는 구간인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IT 기업들, 뭐 구글이라든지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쪽들이 실적을 내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거고, 지금은 투자의 시간. 그럼 그 투자의 시간에 돈 버는 쪽은 어디냐? 당연히 거기에다가 물품을 집어넣는 업체들이겠죠. 당연히 반도체를 집어넣어야 되고, 그렇죠? HBM을 넣든 뭐 DRAM을 넣든 뭐 낸드를 넣든 뭘 넣든 간에 넣어야 되는 기업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밑에 벤더들이 이제 그 투자의 기간에는 수혜를 보는 거죠. 나중에 돈을 안 줘서 돈을 떼어먹히면 어쩔 수가 없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주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투자하는 쪽에서는 투자하는 것 대비만큼 아웃풋이 나오는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지만, 그 투자로 인한 인풋으로 인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그 하부권에 있는 반도체와 관련되어 있는 AI랑 관련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한테는 당연히 실적으로는 수혜다. 그래서 그 기회가 내년에 삼성전자한테 강하게 온다라고 시장에서는 계속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근데 될 또 것 같아요. 10만 전자 회복한 삼성전자가 HBM4 승인 기대감으로 또 다시 주목받고 있던데, 기사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지금의 반도체가 그러면 4분기 실적 발표까지 쭉 이어질 것으로 보시네. 그리고 실제로 만약 승인 딱 확정되면 그때는 주가가 훨씬 더 많이 오르겠죠? 일단 기대감, 그다음에 승인까지 받고 그러면은 뭐 당연히 실적에 찍힐 테니까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사실은 이제 뭐 그동안 뭐 콜테스트 하고 계속 안 좋았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랄까 수율도 그랬었고, 하이닉스가 그래서 더 치고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당연히 하이닉스가 더 치고 나가는 건 맞지만 지금 삼성전자는 이제 없던 게 생기는 부분이고 쫓아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삼성전자한테는 뭐 모든 뉴스는 다 굿뉴스다. 뭐 그런 식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꾸준히 봐야 된다. 근데 SK하이닉스 목표 주가는 여전히 높게 좀 유지되고 있던데, 엔비디아의 AI 동맹이 굳건한 상황에서 삼성전자 어떻게 보면 추격하는 상황이 SK하이닉스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어쨌든 뭐 삼성에 이제 납품을 하게 된다. 삼성이 엔비디아에. SK하이닉스는 가만히 있다가 어쨌든 주가는 좀 떨어지겠죠? 그런 거는 당연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좀이라도 나눠 먹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하이닉스도 계속 실적이 우상향 되겠죠. 계속 부족하고 업체들이 계속 많이 필요하니까. 하지만 하이닉스의 캐파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증설이 되어 있고 그 증설하는 그 공장 사이즈가 다 나와 있는 상태잖아요. 수주도 이미 받고 있고 그럼 어느 정도 좀 주가는 그 실적을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보면은 그 예측된 상황 속에서 삼성전자의 파이가 더 커지면 커질수록 하이닉스도 물론 같이 커지겠지만 네. 하이닉스의 파이가 커지는 폭보다는 삼성전자의 파이가 커지는 폭 쪽이 더 클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이닉스보다는 좀 더 후발 쪽에 있는 삼성전자 쪽,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AI와 관련되어 있는 파생 디바이스들이 되게 많이 있는 쪽들이 삼성전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회는 계속 삼성전자한테 더 많이 열려 있다. 여의도에서 말이 나오는 것처럼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다. 그러니까 실적으로 하이닉스가 나쁘지는 않지만 그렇죠. 모멘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는 턴어라운드인 기업을 선호하고 네. 주가는 그런 기업들한테 더 점수를 많이 주잖아요. 맨날 꼴등하던 놈이 30등 하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죠. 맨날 1등 하던 놈이 1등 하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유지한 거죠. 그렇잖아요. 네. 그런 논리를 혹시 봐주시면 그런 좋을 것 부분도 같아요. 있을까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시총이 예전보다 굉장히 줄어든 거잖아요. 굉장히 많이 이제 하이닉스가 엄청 많이 치고 올라왔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그만큼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줄어든 것도 있는데 이제 삼성전자가 HBM을 이제 납품을 하게 된다면 이 격차가 예전만큼 아니어도 이제 좀 너무 많이 좁아들었으니까 다시 좀 벌어지는 부분도 이제 심리적으로 네. 혹시 그런 것도 영향을 미친 게 있을 수 있을까요? 뭐 그럴 수 있는데 어차피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은 외국인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두 개 합쳐서 천조네요. 네, 내 손으로 만들 수는 없다. 외국인들이 계속 우리나라에 들어와 줘야지만 시가총액도 더 벌릴 네. 수가 있다. 뭐 연기금도 지금 국내 시장 주식 많이 투자하고 있지만 네. 연기금도 이제 또 앞으로 코스닥에 또 집중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래소 쪽에서는 이미 좀 살 만큼 또 많이 산 부분도 네. 있고, 그리고 외국인이 이거 안 올리는데 기관이 사서 올리기 사실 쉽지 않습니다. 시총으로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시총은 내 손으로 못 만들다. 예, 그래서 외국인이 다시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 다시 컴백하느냐, 네. 이런 유동성, 이런 부분들을 계속 좀 점검할 필요는 있는데, 지금의 볼륨보다는 뭐 어느 정도,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더 많이 올라가서 벌어지기보다는 하이닉스가 좀 빠져서 벌어질 수 있는 확률? 그런 부분은 한번 고려해 봐야 돼요. 근데 삼성전자 본주가 오늘 우선주가 더 많이 올랐네요. 네, 우선주 많이 올랐죠. 네. 거의 1% 좀 더 올랐는데 이런 건 혹시나 뭐 배당 때문인 건가요? 배당 시즌도 있고, 네. 또 여기는 또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네. 좀 투자하시는 분들이 삼성전자 대비해서 우선주가 좀 뭔가 좀 싸 보이는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가격적으로 봤을 때. 네. 그죠? 약간 배당 고려해서 보더라도 지금 가격 차이가 좀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우선주 쪽으로. 둘 중에 뭘 추천하시나요? 아니, 우선주도 좋고 삼성전자도 좋아요. 다 좋은데, 뭐 아시다시피 뭐 우선주가 배당 조금 더 주잖아요. 그것보다는 좀 핸들링하기 좋고 매매하기 쉬운, 뭐 그렇다고 뭐 우선주가 매매하기가 어려운 건 아닌데, 그렇죠. 네, 삼성전자 쪽이 계속 보시는 게 좀 매매하기. 자, 그리고 또 인텔이 애플에 MCD 칩을 생산할 수 있다는 소식에 주가가 급등했는데 인텔의 부활 조짐이 삼성전자 TSMC가 주도하는 파운드리 시장의 변수를 흔들 요소가 될 수 있을까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좋아지면 이건 우리한테는 어떻게 보면 약간 악재다. 네, 악재다. 그러니까 뭐 아주 악재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미국에 이제 다 죽었던 반도체 기업들이 지금 계속 살리고 있잖아요. 트럼프가. 그죠? 인텔도 막 살리려고 그러고 뭐 지금 마이크론도 치고 나오고 있고 네. 뭐 AMD 뭐 이런 식으로 다 치고 나오다 보면은 우리들한테 악재라기보다는 경쟁자가 계속 추가되고 있는 거잖아요. 아, 쟤 별거 아니다고 생각했었는데 슬슬 올라오네 뭐 이런 식인 것처럼 일본도 지금 그렇잖아요. 일본도 지금 반도체 엄청 투자한다 그러고 마이크론도 일본에 또 투자한다 그러고 그래서 이제 계속적으로 반도체 쪽 일본도 쫓아오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사방에서 지금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중국도 쫓아오고 있고 미국도 다시 부활하고 있고 일본도 이제 올라오고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사방에 이제 경쟁자들이 생기는데 예전에 삼성전자가 이제 치킨 게임에서 다 죽여놨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걔네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살아나고 있으니까 어차피 큰 파이가 있으면 나눠 먹을 수밖에 없겠지만 내가 혼자 먹던 거를 누군가 나눠 먹어야 된다는 거는 서로서로에게 불편한 일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하이닉스 거를 삼성전자가 뺏어 먹는 것처럼 이 둘의 거를 또 다른 쪽에서 뺏어 먹을 수 있는 확률들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따진다라면 또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당연히 관세 혜택을 주고 있고 트럼프가 계속 제조업 미국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 쪽 간에 이렇게 연결고리 이런 부분들은 약간 뭐 불편해질 수는 있겠지만 AI의 확장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지금 시각에서는 그들을 뭐 이렇게 견제한다기보다는
같이 한번 커보자 이런 정도의 뉘앙스. 다만 좀 불편해질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당연히 좀 듭니다. AI니까 그건 한번 여쭤봐야 되겠네. 어쨌든 한동안 시장을 지배하던 AI 거품론이 구글의 3.0 모델로 인해서 좀 잠재워진 부분이 있는데 아직 AI 버블은 아니라고 보시나요? 부장님은? 이게 AI 버블이라는 건 사실 좀 터져봐야 아는 건데 지금 유동성이 너무 충만하기 때문에 제가 뭐 버블이다 아니다 속단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주가 자체가 미리 선반영돼서 많이 오른 부분들은 분명히 있긴 있다. 하지만 여기 고점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추가로 오버슈팅이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시장에서 충분히 있기 때문에 미리 예상하기는 좀 그렇다. 다만 이제 시장의 전반적인 유동성이 떨어질 때라든지 시장이 이제 얼굴을 좀 바꾸기 시작했을 때는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또 삼성전기가 AI 서버용 MLCC 수요 증가로 영업이익 1조 클럽 복귀를 노리고 있는데 현재 주가 레벨이 시적 성장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저평가 상태라고 보는 분도 있고 한데 요즘 굉장히 많이 올랐죠, 삼성전기. 지금 IT 쪽에서 보면은 삼성전기가 MLCC로 해서 상당히 많이 올랐고요. 뭐 아시다시피 이제 디램 랜드 쪽, 뭐 디램 쪽에서 보면 이제 기판 쪽 대덕전자라든지 코리아 서큐트, 뭐 심텍 등이 좀 많이 올랐었죠. 근데 삼성전기가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거래소 쪽에서도 IT 대형주들, 그러니까 삼성전기, 뭐 LG노텍 이런 식으로 이런 쪽들이 좀 많이 올랐어요. 삼성전기 진짜 많이 올랐죠. 삼성전기도 근데 사실 보시면 저희는 뭐 이제 기술적 분석을 안 할 수는 없는데 이제 이격이 지금 쫙 다 풀려가지고서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격이라는 게 이격 조정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하지만 이격이라는 거는 주가라는 거는 회귀의 습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평선에서 멀어지면 이평선 쪽으로 회귀하는 거죠. 이평선에서 멀어지면 이평선 쪽으로 회귀한다라는 습성. 이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긴 해요. 근데 삼성전기가 제가 아는 한 이게 상당히 지금 많이 오른 건데 월봉으로 따져도 지금 거의 제가 증권회사 다닌 뒤로 진짜 오랜만에 보는 고점 신고가요. 신고가네요. 네. 삼성전기는 죽어도 18만 원은 못 넘는다고 생각했던 종목이었었거든요. 워낙 좀 등치도 있고 무거웠고. 근데 MLCC가 맨날 호황이라고 그랬을 때도 옛날에 무슨 일본에 몰았다 얘기만 나오면 맨날 빠지고 그랬었거든요. 그 경쟁자잖아요. 그랬었는데 요새는 유리기판도 마찬가지가 돼 있고 FC, BGA 뭐 이런 걸로도 그렇고 그래서 MLCC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삼성전기가 AI 시대의 진정한 대장이다 뭐 이런 식으로 리포트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삼성그룹의 성장에서 삼성전기가 당연히 AI든 로봇이든 연결이 안 될 수가 없거든요. 고리가. 그래서 이제 그룹사들을 계속 잘 보시라는 게 계속 투자를 단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그룹사 투자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건 당연히 그 그룹사에 있는 벤더들이 먼저겠죠. 그래서 삼성전기도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잘 움직임이 있고. 근데 최근에 보시면 이제 역시 이제 투신이나 사모펀드나 연기금에서 집중적으로 매수를 해주면서 올린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외국인은 뭐 그렇게 동참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올라오면 팔고 막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삼성전기도 여기서 더 추가 상승하면 지금은 이제 5일선을 따라서 갔잖아요. 5일선을 따라서 갔지만 어느 순간 5일선을 만약에 이탈하는 흐름이 나면 뭐 21선과 이격을 줄이는 조정? 이런 정도는 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삼성전기는 단기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맥스로 보면 한 30만 원 정도? 29에서 30 정도? 단기적으로 조금 맥스 생각하고 있고요. 그 정도 가면은 팔려고 대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제 고객분들도 오르면 반드시 판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몇 분 계세요. 그러니까 좀 오래 갖고 계셨고 지겨웠는데 수익도 좀 많이 났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항상 주식은 이렇게 수렴되어 있을 때 바닥에서 수렴되어 있고 저점을 올라갈 때 매수를 하는 거거든요. 이 12만 원대 샀으면은 따봉이었겠죠? 삼성전기도. 근데 여기서 이제 이평선 계속 이제 벌려가다가 물론 여기서도 확장됐다가 다시 좀 줄이잖아요. 그리고 또 벌어졌다가 또 줄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떤 종목이든지 간에 이격 조정은 오고 기회는 계속 주니까 그런 부분들을 매수를 타이밍을 노리신 분들은 조금 고민해 보시고요. 일단 삼성전기로 봤을 땐 지지선은 제가 생각할 때 23만 원 정도? 네, 23만 원 정도가 단기적으로는 조금 지지선 역할을 해주는 자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제가 생각할 때 맥스는 27만 원 넘어가면 딱 28, 9만 원에서 30만 원까지가 맥스 단기적으로는 조금 생각하고 보고 있습니다. 또 유동성 얘기해주시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케빈 LCC 지목되며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졌는데 그렇다면 12월에 다음 주에 금리 인하 하신다고 보시는지라 이게 또 연말 우리 증시에 산타를 가져와 줄까요? 이미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건 있잖아요. 금리 인하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안 됐을 때는 진짜 큰일 나는 거죠. 그렇죠. 생각하고 왔는데 파월이 어떻게 말할지가 관건인데 파월도 지금 이 리듬을 깨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이제 물러나는 마당에
욕을 먹고 나갈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지금까지 말을 안 들었는데 굳이 이 와중에 이제 5개월밖에 안 남았죠. 네, 그러니까 욕 먹을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분위기 계속 좋게 만들어 놓고 나갈 가능성이 높고, 뭐 어차피 그 후임이 원래 좀 뒤에 오는 사람이 다 덮어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파월도 요번에는 뭐 연준, 사실 얼마 전까지 시장 빠질 때까지는 연준 위원들 다 반반이었어요. 동결해라, 올려라, 반반이었어요. 그래서 오리무중이었었는데 돌아가는 시장 분위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제 ADP 민간 고용도 늘어났을 줄 알았는데 감소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시장이 쇼크를 먹었는데 그걸 해석하기를 그러면은 이제 금리나 하겠네. 네. 그러니까 배드 뉴스를 굿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네. 지금.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경제 지표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표들이 이제 꺾이는 부분들. 사실은 뭐 셧다운 때문에 다 비틀려진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으니까. 예, 근데 그렇긴 한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지금 약간 데이터가 없는 상태 속에서 연준 위원들 파월도 금리를 결정해야 된다는 약간 고통이 있긴 합니다만은, 지금의 분위기로 봤을 때는 인하 확률이 90%라고, 그러니까 페드와치에서 90%라고 하니 뭐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금리 인하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는 멘트가 그렇죠. 중요하겠죠. 어떤 이야기 할지. 네. 내가 왜 금리 인하를 했고, 뭐 내년에는 뭐 점도표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언제쯤 금리 인하. 근데 내년 상반기보다는 또 하반기에 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중간에 비잖아요. 당연히 이 중간에 비는 동안에 이제 연준 의장도 이제 교체가 되고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만은, 이제 이번에 금리 인하를 하고 나면 그 다음은 없네? 이렇게 되면 시장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잖아요. 그죠? 제가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또 금방 다가올 것 같으면은 뭐 시장이 좋아 하겠지만, 이번을 끝으로 한 반년은 없겠네라고 생각한다라면은 시장이 좀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좀 가파르게 달렸던 만큼 다시 또 숨고르기에 들어갈 수도 있겠고요. 네. 그런 부분들은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고민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예측 출발하지 말고 확인해서 뭔가 대응하면 우린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하고 난 다음에 시장의 톤이라든지 연준 의장의 톤과 뷰, 뭐 단어 선택 이런 부분들을 조금 세밀하게. 근데 사실 이게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할지 뭐 동결을 할지 데이터도 뭐 주마다 바뀌는데, 큰 방향적인 측면에서는 12월에 이제 양적 긴축 QT도 끝이 났고, 맞아요. 이제 어쨌든 5월에는 누가 될지는 확실하진 않지만 뭐 캐비넷이 지금 유력하긴 하지만 어쨌든 금리 인하를 굉장히 잘할 사람을 트럼프가 임명할 건 확실하잖아요. 큰 방향에서는 어쨌든 금리 인하 방향으로 가는 거니까. 그렇죠. 지금의 유동성은 말씀하신 대로 유지가 될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유동성이 어디로 가지만 않는다면. 그렇죠. 최근에 비트코인 엄청 빠졌었잖아요. 너무 많이 빠졌었죠. 네. 정말 무서운 거는 비트코인이 한 1억 7, 8천 때는 전문가들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악재가 없다. 떨어질 요소가 보이지 않는다. 그렇죠. 그리고 엄청 떨어져서 지금 1억 3, 4천 뭐 오니까 뭐 좋은 얘기 또 들리지 않아요. 약간 결과가 모든 걸 설명하는 것 같기도 하고, 껴 맞추기 같기도 하고. 나오고 나면 깨맞추게 돼 있는 거예요. 네. 예상할 때는 그런 거잖아요. 일단 질러야죠. 바뀌면 이게 말을 바꾸면 되니까. 네. 근데 어쨌든 간에 비트코인도 되게 충격의 시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코인과 관련되어 있는 뭐 마이클 뭐 스트레진가 그쪽도 좀 많이 빠졌었고, 뭐 돈이 없네 뭐 어쩌네 막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그것 때문에 또 주식시장이 연동해서 빠졌네도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이 엔캐리 자금 요 부분도 약간 그쪽에 영향을 많이 줬다라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유동성은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미국으로 봤을 때는 이제 긴축도 끝났고 이제 셧다운도 끝났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 그리고 금리 인하만 이어진다라면은 크게 좀 문제는 없다. 다만 이제 이 유동성을 확 뒤집을 만한 뭔가 사건 사고가 터지면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 있겠지만, 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약간 저희가 약간 긴장하고 있는 게 이제 일본 엔캐리 자금인데 이탈리아 이제 뭐 17일이나 18일 뭐 그쪽 언저리에서 이제 금리 인상할 거라고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하게 됐을 때 실질적으로 이제 시장 지금 괜찮아 그 별거 아니야 막 자기 얘기를 하고 있지만, 막상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하고 나서 그런 뭐 엔캐리 자금들이 지금 0.25인데 0.5가 되면은 뭐 물론 주식시장이 더 좋아서 주식시장에 더 메리트가 있다라면 남아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다라면은 회귀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 너무 그런 거 이제 아니란 생각? 이런 부분들은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어차피 12월 중순 이후에서 연말까지는 그 부분도 약간 영향 좀 있을 것 같고, 다만 우리 시장 같은 경우도 뭐 아시다시피 이제 뭐 배당 관련한 이슈도 있겠고, 그 다음에 연말에 이제 북클로징 할 때 내 이름을 주주명부에 남기기 싫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테고, 그러다 보면 우리 시장도 중순 이후로는 좀 변동성에 놓일 가능성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엔캐리까지 감사된다라면은 지금 시장에 아무런 악재가 없고 유동성 충분해, 좋아, 달려, 레이스야, 질러 뭐 이렇게 했던 게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은 예상을 막 해드리기보다는 이제 대응을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너무 좀 장밋빛으로만 볼 상황은 좀 아니다라는 생각도 해야 될 것 지금 같아요. 12월이다 보니까 올해 이제 부장님과 함께하는 마지막 촬영이다 보니까 내년에 26년에 유안타에서는 한국 증시 어떻게 전망하고 있나요? 다른 증권사들도 많이 내놓고 있긴 하잖아요. 전반적인 증권사들의 지수 때는 어느 정도죠? 다른 증권사들도 높게 내놓는 것 같아요. 아, 대부분 일단 높긴 하다. 일단 낮게 내놓으면 욕은 일단 먹지 않겠습니까? 높게 내놨는데 안 맞으면 욕 덜 먹는데 낮게 내면 낮게 너 내놨는데 때문에 시장- 올라가면은 욕 바가지를 먹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뭐 어느 정도 높게 내놓겠죠. 다른 증권사들도 4,000대 이상 다 전망치를 내놓고 있는 걸로 보고 있고요. 근데 사실 지수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게 종목들은 완전히 지금 코스닥에는 저 신저가를 달리는 종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수는 의미가 없다. 자, 그래서 코스닥에 여쭤보려고 하는데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500조 원 시대에 와 있는데 이제 거의 정부의 벤처펀드 세제 혜택 등 활성화 정책을 이제 펼치려고 하는데 이게 코스닥의 저평가를 해소할 수 있을까요? 네. 어느 정도? 왜냐하면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도 코스닥 좀 많이 산다, 펀드 만들어라, 중소형주 펀드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그때도 효과를 받고 문재인 정부 때도 그때도 또 효과를 봤어요. 그럼 전반적인 코스닥의 섹터 전부 다가 그 혜택을 받을까요? 아니면 좀 특히 어느 섹터들이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을까요? 시총 상위? 시총 상위 볼까요 한번? 코스닥 시총 상위 시가총액 상위 보시면 알테오진 있죠? 이건 거래소로 갑니다. 그러면 이제 합정인가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에코프로 BM이 2등이죠, 지금. 네. 그 다음에 또 에코프로 3등이죠. 그 다음에 알테오진 빠진 자리에 바이오 1등은 이제 ABL 바이오가 되겠죠. 그 다음에 보시면, 그 다음에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 리가캠. 제가 20위권까지 봤는데 20위권 중에서 한 10개가 바이오거든요. 이거 보세요, 지금. 쉬어볼까요? 알테오젠, ABL, 리가캠, 티슈진, 펩트론, HLB, 그 다음에 보르노이, 파마리소치, 케어젠, 클래시스도 쳐야 되나? 미용기기인데? 칠까요? 어쨌든 뭐 이것도 미용기기 쪽인데. 미용기기는 바이오 쪽으로 보긴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약간 헷갈리는데. 파마 리서치도 약간 그쪽 아닌가요? 네, 맞아요. 이쪽도 그렇고. 그럼 미용 쪽인데, 그럼 미용 두 개라고 칩시다. 그리고 에임드 바이오 오늘 들어온 거. 그 다음에 휴젤도 약간 미용 쪽. 20위까지만 봐도 셀트리온 제약 나오고, 메지온 나오고, 올리스 제약 바이오가 나오고.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 하고요. 상단에 있는 게 로봇하고, 그 다음에 미용도 있었죠. 그 다음에 엔터주들이 여기 20위권 때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하고, 여기 지금 보면 30위권까지도 계속 바이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30위권 넘어가면 이제 반도체가 나오기 시작해요. 30위권 넘어가면은 이제 ISC 나오고, 로봇 쪽에 원희홀딩스, 솔브레이, 심텍, 고영, 다 이쪽 로봇 반도체들이나 동지세미캠 이런 식으로 쭉 보면은 40위권에도 이제 TCK, 뭐 LNC 바이오 이런 식으로 해서 반도체 바이오, 로봇, 엔터, 미용 이렇게 정도가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연기금이 지금 코스닥 시장에 투자하는 게 뭐 3% 정도 된다고 치면 2%, 3%면 이거 5%까지 늘린다고 그러잖아요. 확정된 건 아니지만 돌아다니는 한가리 소문은. 그래서 이제 12월 초에 발표한다고 그러는데 코스닥 활성화 대책 발표한다고 그러는데 확정된 거 없다 막 이랬다가 아직 발표는 안 하고 있는데 뭐 아인땡 굴뚝에 연기가 안 난. 특히 뭐 그쵸. 이번 정부는 증시를 올리려고 하는 전반적인 그쵸. 분위기가 있으니까 마음 먹었죠. 뭔가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해보면 코스닥 활성화 대책이 나온다라면은 연기금도 그렇고 코스닥 벤처펀드 같은 경우 이제 세제 혜택 주잖아요. 근데 코스닥 벤처펀드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이제 코스닥을 담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비상장도 뭐 기타 등등 담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면 코스닥 시장의 주식을 사야지만 어느 정도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코스닥 시장은 확실히 유동성은 보강이 된다. 기관으로 따져보세요. 연기금이 기존에 갖고 있는 것보다 50% 이상 더 사는, 거의 2배 더 사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그게 얼마나 금액으로 크겠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4위 종목군들을 노리는 게 유리하다. 그 다음에 절대적으로 지금 기관 장세거든요. 외국인 장세 아니고 기관 장세이기 때문에 연기금이라든지 투신이라든지 이런 사모펀드 같은 이런 기관 쪽들이 집중적으로 사는 종목을 매일 검색해가지고서 수급이 계속 변하는 걸 찾아가면서 그런 종목들을 계속 매매를 하는 게. 기관이 그럼 최근에 많이 사고 있는 코스닥 주식은 그런 건 정리된 거 없나요? 자, 최근 이제 2주 정도 11월 17일부터 12월 4일까지 왼쪽이 기관이 매도한 것들이죠. 코스닥에서 오른쪽이 기관이 코스닥에서 많이 산 것들. 보면은 딱 답 나오지 않나요?
로봇이랑 바이오밖에 안 보여요. 로봇이랑 바이오, 피부, 뭐 미용기기. 그렇죠. 다 시가총액 상위권에 있는 것들이잖아요. 다. 네. 그죠? 이런 쪽들 위주로. 판 거는 뭐 반도체도 있고, 그 다음에 화장품, 이런 것도 네. 좀 팔았네요. 그죠? 반도체가 많죠. 판 거에 보면. 그동안 좀 많이 올랐던 뭐 올릭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팔았고, 이런 더 핑크폰 컴퍼니 뭐 이런 것들도 팔았고, 신규 상장한 아로마티카도 팔았고, 산 것만 보면 최근 2주만 따졌을 때 보면은 당연히 로봇이랑 바이오다. 네.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본다라면은 앞으로 좀 실적이 좀 좋아질 수 있는 네. 그런 기업들. 뭐 최근에 뭐 코스닥이 변동성이 좀 많았었잖아요. 중일 관계 악화되면서 이제 수혜 보는 기업들도 많이 올랐었고, 그래서 반도체에서도 뭐 가스들도 많이 올랐었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연기금을 비롯해서 기관들이 이렇게 샀다. 이게 지금 기관으로만 딱 표시했지만, 저희 이제 HTS 각 증권사별로 다 나올 거예요. 보면 연기금이 또 매수한 종목이라든지, 투신이 매수한 종목이라든지, 이것도 다 소팅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연기금이 네. 이제 계속 앞으로 살 여력이 많이 늘어나니까 네. 결과적으로는 코스닥 활성화 대책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네. 결국은 연기금이 살 수 있고 기관들이 살 수 있고 네. 집중력을 가지고 있는 코스닥에 있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섹터별로 네. 뭐 대장주들,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왜냐면 연기금은 시가총액이 싼 거는 못 사거든요. 네. 어느 정도 시가총액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계속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최근에 보면은 이제 운용사들이 사는 종목들이 집중력을 가지고 많이 올라요. 네. 그러니까 운용사들도 어떻게 보면은 뭐 기관 자금 받아가지고서 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기금, 뭐 투신, 사모펀드 이런 쪽에서 집중적으로 사는 종목들, 연속적으로 사는 종목들 이런 부분들을 맨날 검색해서 소팅해놓고 좀 종목 움직임 보시면 투자하시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요즘에 조방원 섹터는 좀 전반적으로 약간 조정받은 부분들이 있는데 좀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일까요? 아니면 이제 상승세는 오늘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내년에는 좀 받기 힘들다고 봐야 될까요? 전력 같은 경우는 그래도 추세가 네. 살아있고요. 네. 추세가 살아있는 상태 속에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고 네. 방사는 추세가 꺾였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조선도 어느 정도는 살아있는데 네. 꺾일랑 말랑 하고 있고 네, 그런 상태에서 조방원 전 중에서 4개 중에서 전력과 원전은 이게 AI하고 에너지로도 일단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은 조정 받으면 또 이제 돌고 돌다 보면 수급이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약간 방사는 이제 전쟁이 어디서 또 터지지 않는 이상은 좀 추세상으로는 조금 다른 주도주들한테 밀려서 쉴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조선 같은 경우도 이제 수주 계속 받았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보면 중국한테도 좀 수주가 많이 뺏긴 상황이긴 한데 우리나라도 미국이랑 뭐 마스가 프로젝트 그거 하면서 그것도 또 미리 좀 선반영된 부분 많이 있잖아요. 네. 그렇게 따진다면 조선도 사실은 지금 주류에서는 약간 좀 벗어나 있다. 뭔가 수주가 날 때마다 뭐 뉴스가 나올 때마다 변동성은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의 로봇이나 반도체나 바이오가 치고 나가는 것 같은 그런 강력함? 이런 부분들은 많이 떨어졌다. 예전에 조선주 막 하루에 10% 막 15%씩 올랐었잖아요. 최근에 올라봐야 1, 2% 오르다가 빠지고 이런 식이거든요. 대장주. 거기다가 지금 현대중공업이랑 현대미포는 합병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움직임이 더 둔해졌어요. 현대중공업도 보시면 추세가 계속 잘 유지되고 있다가 지금 이제 싼 고점 찍고 그죠? 여기 고점 찍고 못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그런 상태 속에서 지금 이제 60일선 이제 하회하는 상태인데 최근에도 어차피 보면 60일선 깼다가 올라오긴 했거든요. 근데 이 60일선이 우상향을 하고 있을 때는 깨도 바로바로 올라오는데 이 60일선이 지금 완만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게 조금 주가가 힘이 빠지면 이제 아래쪽으로 터닝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게 이렇게 된 거는 깼다가 올라올 수 있는데 이렇게 되다 플랫해졌는데 이렇게 꺾이면 나중에 올라갈 때 중기 저항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될 때를 조금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차피 현대중공업이랑 현대미포는 합병을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합병이 이제 내년에 되면은 또 몸집이 더 커지는 거죠. 네. 지금은 따로따로 움직이지만 합병하고 나면 또 몸집이 더 커지잖아요. 시총이. 그렇게 됐을 때도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당분간 이쪽은 좀 그렇고 또 지금 현대랑 하나비전이랑 수주 갖고 지금 막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 생각해봐야 되는데 얘네를 볼 게 아니라 그럼 하나비전을 보면 아니 하나오션이죠.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하나오션도 약간 지금 60일선 밑으로 꺼져 있죠. 그 다음에 지금 60일선도 약간 하방으로 돌려고 준비를 하고 있죠. 21선이 빨간색이잖아요. 네. 21선이 지금 여기 보이시죠? 데드크로스 날려고 그러잖아요. 제가 아는 한 이게 지금 아직까지 61선이 하방으로 안 돌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하방으로 돌잖아요. 그리고 21선이 데드하잖아요.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제가 예전에 기술적 분석 배울 때 데드크로스가 하방으로 나면은 그러니까 뭐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스쳤다 올라가잖아요. 또 그렇지만 이게 내려가면서 이게 꺾여 있는데 데드크로스가 나면 상당히 많이 빠진다.
라고 배움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1년 만에 사실 많이 오르긴 했죠. 거의 엄청 뭐 6, 7배 올랐네요. 그렇죠. 엄청 올랐죠. 그런 부분들 생각하면 많이 오르긴 했죠. 네. 그리고 뭐 실질적으로 미국에 또 이제 뭐 필리조선소 그리고 또 미국이랑 이제 관세 협상하고 시작하면서부터 뭐 약간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좋게 얘기가 됐었죠. 차트로만 봤을 때는 뭐 일단은 지금은 여기 10만 원 부근 좀 지지선인데 요게 좀 깨지면 힘들 수도 있으니까 지금 추세상으로는 여기 올라올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60일선이 이렇게 하방으로 돈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돌기 전에 빨리 주가가 올라가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하나오션은 12만 원을 빠르게 급등하게 해서 올려줘야지만 추세를 다시 살릴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오션 가지고 계신 분들은 12만 원을 강하게 돌파하는 여부에 따라서 비중을 어떻게 조절해야 될지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여러 섹터 점검해봤는데 지금 올해 남은 12월 마지막 이제 한 5일 정도 남았나요? 그리고 내년 한국 주식 뭐 미국 주식 뭐 사야 하는지 어느 시장이 좋고 또 그 안에서도 어떤 섹터를 사야 되는지 좀 많이 말씀해 주신다면요. 저는 계속 요새 말하고 다니는 게 턴어라운딩 기업을 사라. 어떤 섹터든지 간에 턴어라운딩 기업을 사라. 중국이 막 밀어붙이기 하면서 과잉 생산으로 인해서 피해봤던 섹터들 있잖아요. 그런 섹터들도 최근에 좀 좋아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화학 섹터도 이제 구조조정하면서 주가가 올라오기 시작을 했고 기본적으로 최근에 보시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중국에서 밀어붙였던 것들 중에서 제품 가격들이 올라오고 회복이 되면서 주가가 올라오는 것들도 많이 있는데 그게 이제 뭐 리튬을 비롯해서 2차전지 소재 섹터들이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최악을 찍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좀 사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따진다면 저는 이제 2차전지 ESS 이쪽도 좀 내년엔 기대가 된다. 한 3년 쉬었으면 많이 쉬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계속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그게 뭐 화학도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소재 섹터 중에서 이제 최악의 시간을 보낸 것들, 그러니까 중국의 물량 공세가 이제 수그러드는 것들, 이런 쪽들을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도 사실 오를 만큼 오르긴 했어요. 하지만 뭐 지금의 이 버블이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의 대장주 아니겠습니까? 대장주가 꺾이면 시장도 꺾인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시장이 계속 살아있으려면 대장주가 살아있어야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AI, 뭐 로봇, 이쪽 섹터주들도 뭐 시장의 유동성이 현저하게 줄어들지 않는다라면은 흐름은 괜찮다. 그래서 전 내년은 좀 약간 자동차하고 자동차 부품, 그다음에 2차전지 ESS 쪽들 이런 쪽들한테 조금 기회가 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내수주들은 너무 많이 올랐어요. 백화점, 마트, 편의점 정말 미친 듯이 가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쪽도 뭐 중일 전쟁의 여파로 뭐 수혜를 보기도 하고 연말 특수를 보기도 합니다만은 소비주들은 결국은 돈이 풀리니까 그동안 안 좋았었던 부분 턴어라운딩 기업 제가 말씀드렸죠. 실적이 안 좋았다가 회복되는 기업들이 뭐 마트나 편의점 쪽들이거든요. 이런 쪽들도 그래서 지금 올라오고 있으니까 실적이 회복되는 부분들이 확실히 그러니까 좋아 기업도 좋을 수 있겠지만 안 좋아 하다가 좋아지려고 그러네? 이런 거. 심텍도 어느 시점에 올랐냐면 안 좋아 얘네 멀었어 하다가 디램 쇼팅하네? 이러면서 달리기 시작하기 몇 배가 올라온 거거든요. 대덕전자, 뭐 코레서크트 다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항상 신선한 거를 좋아하고 뭔가 반전이 있는 걸 좋아하거든요. 뻔한 건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디램도 그랬고 낸드도 그렇고 다 반전해서 지금 급등이 나온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내년에는 반전을 보여줄 수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뻔하지 않은 기업들, 그러니까 실적 턴어라운딩 기업 1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장기적으로 많이 하락했고 힘들었던 기업들이잖아요. 그런 기업들, 그 다음에 이제 주도 섹터가 될 수 있는 건 저는 내년 초까지는 그래도 계속 바이오 계속 좋다. 우리나라 바이오가 옛날 바이오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쪽들, 금리 인하가 계속 이어진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라면 유동성이 계속 이어진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바이오, 뭐 로봇, AI는 계속 돌아가면서 시세는 낼 수 있겠다. 아까 2차전지 이런 데는 대장이라기보다는 낙폭에 대한 반등에 대한 그런 주식. 낙폭과대이면서도 이제 턴어라운딩. 아까 말씀드린 대로 AI, ESS, 그다음에 로봇 다 연결해서 본다라면은 회복의 기회가 전기차가 지금 바닥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따진다라면 그리고 또 그거 아세요? 디램 가격도 60% 올랐지만 리튬 가격도 60% 올랐어요.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그렇게 따지면 리튬 관련주들, 뭐 우리나라 또 셀 업체들 다 왜냐면 미국이 중국을 계속 견제해 주니까 미국에서 우리나라 공장 다 지었잖아요. 이제 생산해서 잘 팔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 계속 조금 봐주셔야 되겠다.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계속 기회는 있다. 최근에 동박도 그렇고 왜냐면 전지박 동박에서 이제 회로박으로 가면서 ESS라든지 뭐 기타 등등이랑 다 연결될 수 있거든요. 데이터 센터랑. 그래서 그런 약간 동박 섹터주들도 계속 좀 기회는 있고 리튬 뭐 이런 소재 섹터. 그 대신에 2차전지 장비주 뭐 이런 거는 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재 쪽에서 조금
2차 전지나 화학 쪽들은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동차 부품 쪽도 기회가 다시 돌아올 거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망했다가 살아남은 기업들, 그쵸? 문 안 닫고 살아남은 기업들한테 기회가 온다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원달러 환율도 1470원대 계속 머무르고 있는데 이렇게 고환율 기조가 장기화되면 국내 증시 수급에 부담은 좀 작용하지 않을까요? 그쵸, 부담 작용하죠. 네. 근데 이 원달러가 강한 것만큼 네. 달러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 강하긴 해요. 우리나라만 강한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긴 하지만 사실 좀 부담인 건 맞아요. 제가 봐도 이 환율에 이렇게 버틴다? 그거는 지금 어쩔 수가 없어요. 고환율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어차피 내년에도 유동성은 또 풀리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달러가 힘든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거를 정부에서 어떻게 이제 뭐 계속 잘 밸런스를 맞춰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고환율은 수출주들한테 유리한 건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나라 또 내수주들한테는 좀 불리한 거죠. 하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나라 내수주들이 마냥 내수주들은 아니더라. 네. 라면이 내수주가 아니듯이 수출. 네. 그 다음에 또 외국인 관광객이 와서 사주면 그것도 수출 아닌 수출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대신에 우리나라는 원자재가 부족하기 때문에 수입해서 만들어서 또 보내야 되기 때문에 원가 부담이 생기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제품 가격에 녹여서 수익으로 연결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다라면은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자재 가격이 유지해서 요즘에 금은 구리 가격이 45년 만에 동반 최고치 기록했던데 이게 인플레이션과 달러 약세 우려 속에서 원자재 슈퍼사이클이 도래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네. 돈이 가치가 네. 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뭔가 안전자산은 아니지만 현물자산, 부동산도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오르는 거고 금도, 은도, 구리도 뭐든지 이렇게 실물로 갖고 있는 거는 그 뭐랄까요. 현금이 지금 제일 바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현금이 아닌 것들의 everything rally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 것처럼 네. 현금이 아닌 것들에 대한 강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이 유동성이 끝나기 전까지는 계속 이런 부분. 근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물가 부담으로 다가오면 결국 또 금리를 또 올려야 되는 시점이 올 수도 있잖아요. 이게 좀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나중을 위해서는 또 안 좋은 것. 어떻게 보면은 조삼모사 같은 느낌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지금은 유동성에 좀 더 네. 집중을 해서 시장의 그런 자재, 주식도 마찬가지죠. 현금이 아닌 부분에서 강세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지금 약간 시중금리가 살짝 움직여서 올랐어요. CMA 금리도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리에 민감한 게 코인이라서 코인이 지금 많이 빠졌던 거잖아요. 근데 다시 또 이제 뭐 금리 인하 얘기하고 나니까 또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시중 금리가 좀 더 올라가고 뭔가 좀 원자재 가격들이 좀 빠지기 시작하고 경기가 좀 침체를 가면서 금리 인상의 기대감이 다시 내년에 올라가면 코인한테는 좀 안 좋은 시장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고 그럼 그동안에 반대로 올랐던 그런 원자재들한테도 불리한 시장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유동성은 조금 있다. 그래서 그 유동성을 기반으로 해서 돈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화폐의 가치와 반대로 가는 것들에 대한 상승은 당연히 반작용으로 있을 수밖에 없다. 자, 그리고 또 국내 투자자 해외 주식 투자가 역대급인데요. 한차니까 주가 상승 동시에 노리고 미국 떠난 개인 투자자들에게 지금 시점에 리스크는 없을까? 이걸 가지고 이제 한국은행 총재분께서는 뭐 쿨해서 투자한다 이런 코멘트 됐는 걸로 여러 가지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어떤 리스크가 좀 있을까요? 어떤 리스크냐 하면은 네. 당연히 나중에 이제 환차손의 리스크가 있을 수가 있겠고 네. 지금 투자해서 환전해서 하면 환차손의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겠고 그다음에 뭐 미국의 기업 주가가 빠지고 나면 네. 쌍코피가 터질 수도 있겠죠. 그럴 수 있죠. 주가 빠져 환차손 당해 이럴 수가 있겠죠. 근데 사실 뭐 그러시 따지면 한국도 다 그런 리스크가 있는 마찬가지예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래서 리스크는 항상 있지. 하지만 그 리스크가 현실화되기 전에 너무 우려하지 말자는 얘기를 말씀드린 거고 다만 이제 뭐 미국 주식시장이 영원하겠냐라고 묻는다라면 영원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지금까지는 한국보다는 영원하지 않을까요? 아니 그럼 미국은 계속 지금 돈 풀기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생각해 본다라면은 트럼프 레임덕 나오기 전까지는 좀 괜찮다. 보통 2년, 3년째까지는 가잖아요. 그렇다라면 그렇게 봐주시고 국내 투자자들한테 뭐 이상한 막 루머도 돌았었잖아요. 막 미국 투자 많이 하면 뭐 세금 올린다. 아, 있었죠. 뭐 한도를 뭐 어떻게 한다 뭐 기다리는데 다 루머라고 그러잖아요. 어쨌든 간에 미국 빠지면 우리나라도 빠지기 때문에 네. 미국 투자의 리스크는 전체 시장의 리스크다. 이렇게 보시면 시장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리스크다.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으면 미국도 빠지는 거고 우리나라도 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투자자들에 대한 리스크는 시장이 죽는다에 대한 리스크라고만 생각해 보시면 답이 되지 않을까. 대신에 이제 종목들도 미국에서도 잘 선별을 해야 되겠죠. 미국에서는 아까 한국에서는 이제 종목들 섹터 얘기해 주셨는데 미국에서는 여전히 내년에도 AI인가요? 로봇이래잖아요, 트럼프가. 아, 트럼프가 로봇이라 했으니까 로봇이다. 그럴 수 있겠죠? 트럼프가 로봇이랬으면 로봇인 거죠, 뭐. 우리는 이제
그냥 트럼프만 믿고 따라가야 되는 참 불쌍한 개미입니다만은 가르쳐 주는데 못 먹으면 그것도 바보 아니겠습니까? 그잖아요. 알려주잖아요. 항상 트럼프는 항상 알려줬어요. 그러게요. 이거야, 저거야 다 알려주잖아요. 조선이야. 그렇죠. 원조로. 다 알려줘. 원전이야. 뭐 다 알려주잖아요. 트럼프가 알려주는 대로만 따라가면 손해는 안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이 또 추진한 3차 상법 개정안의 핵심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인데 이런 상법 개정과 밸류업과 관련해서 사야 할 주식은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이미 많이 올랐잖아요. 네. 밸류업 당연히 이제 뭐 배당 분리과세로 다 해서 많이 올랐죠. 고배당 주식들이죠. 그것도 모르면 고배당 ETF를 사시면 고배당 ETF를 사거나 지주회사 뭐 ETF, 네, 네. 금융 ETF 뭐 이런 것들, 네, ETF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고배당 주식들은 정해져 있고 또 그게 또 배당 성향 높은 기업들만 또 분리과세가 되는 거니까 고배당 기업들 리스트 딱 또 찾으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모르면은 뭐 챗 GPT한테 물어봐도 알려주는데 현대차, 기아도 다 고배당 기업이고요. 그다음에 뭐 금융 지주사들 당연히 고배당 기업들이고 정유사들도 이제 고배당 기업들이고 뭐 많죠 고배당 기업들. 그러니까 잘 모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배당 ETF 하는 게 좀 낫죠. 국회를 통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시장에 뜨거운 감자인데 그럼 금융소득 종합과세 부담이 줄어들 만큼 고액 자산가들이 자금이 배당주로 좀 이동할 수 있을까요? 저는 좀 증권회사 다니는 입장에서는 아닌 것 같기도 해요. 뭐 아직 그게 이동하는 게 보이진 않나요? 아니 그것 때문에 이동할 것 같지는 않아요. 기본적으로 고액자산가들도 예전에 이제 양도세 기준이 뭐 3억이고 막 이랬을 때는 뭐 약간 여러 가지 뭐 편법들도 쓰고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랬었고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이제 한도가 늘어나 있는 상태잖아요. 그리고 또 요새는 배당받자고 주식을 사고 파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 뭐 어떻게 따지면 고배당으로 인해서 배당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뭐 그 기업의 대주주 정도, 그죠? 그 정도 아닐까 싶긴 한데, 뭐 그것도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기 싶긴 한데, 일단 저는 뭐 부자들이 그것 때문에 그 주식을 산다를 제 주변에서는 아직 못 봤어요. 갖고 있는데 그 주식이 해당될 수는 있겠지만 나 이거 분리과세 받으려고 이 주식을 사겠어 라고 하는 거는 못 봤어요. 그리고 또 단순히 배당 사야만 높다고 투자했다가 순이익 감소로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던데 진짜 배당 성장률을 골라내기 위해서 꼭 확인해야 될 지표는 좀 어떤 게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고배당 주식들이 싸게 사야죠 무조건. 고배당이라고 해서 주가가 많이 오르면 당연히 내 배당 수익률이 줄어들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배당 받고 나서 배당락 당하고 나면 거꾸로 손해가 될 수도 있어요. 예전에 항상 KT가 배당을 많이 준다고 사람들이 그 KT를 사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고 예전에 배당 2,000원 받고 주가는 3,000원 빠지는 거예요. 그런 좀 황당한 일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배당 성향이 높은 기업도 중요하겠지만 그 기업이 고정적으로 수익을 얼마나 잘 내는지 그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영업이익이 꾸준한지, 예, 그리고 자산 가치도 당연히 봐야 되겠지만 그 기본적으로 모든 기업은 실적 앞에 장사 없어요. 실적이 좋은 기업은 배당도 많이 주겠지만 당연히 근데 기술주들은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배당을 많이 안 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배당 기업들은 대체로 안전하게 이제 자산 가치가 있고 수익이 이제 계속 꾸준히 나오는 기업들이 고배당 기업들인데 요새는 근데 뭐 여러 가지 정부의 세제 혜택 때문에라든지 여러 가지 기업의 혜택들 때문에 고배당 기업을 표방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 그냥 대체로 다 우량주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고배당 기업으로 사서 뭔가 내가 피해를 본다? 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 기업의 실적 때문이라기보다는 내가 너무 비쌀 때 샀다. 요 부분이 핵심인 것 같아요. 또 홍나희 여사가 삼성물산 지분 전량을 이재용 회장이 증리하면서 주가가 급등했었는데 이번 이슈가 삼성그룹 전체 지배구조 주주하는 정책에는 좀 어떤 시그널을 줄 수 있을까요? 그거 배당에선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삼성물산을 이재용 회장한테 줬잖아요. 그러면 이재용 회장이 이제 삼성물산에 이제 지분이 거의 20% 육박할걸요, 아마? 그렇게 되면은 또 삼성전자, 삼성생명 이렇게 연결되는 이 연결고리. 그 다음에 이제 이재용 회장이 여러 가지 앞으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돈도 많이 필요하고 세금도 많이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증여세도 엄청 내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배당이 늘어나겠죠. 배당을 계속 몇 년 동안 많이 해줘야지 그 충당을 할 수 있는 돈들이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지금 삼성물산이나 삼성생명이 많이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삼성그룹 내 지배구조에 약간 좀 견고함이 생겼다. 그 다음에 뭐 비용적인 부분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배당을 좀 많이 하겠다. 그럼 삼성물산이 좀 배당을 많이 하겠네. 삼성생명 배당 많이 하겠네.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고 또 어떤 식으로 보면 삼성물산이 지금 싼가 보다. 차트 한번 볼까요?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네. 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앞으로의 가치 대비해서 지금 싸니까
증여세를 물고라도 주지 않았겠느냐 네. 라는 생각을 시장에서는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올라가려나 보다라고 시장에서는 생각하면 지금 심각하잖아요. 지금 네. 월봉으로 봐도 그렇잖아요. 삼성물산은 삼성전자 가치랑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잖아요. 네. 하이닉스 가면 SK 스퀘어 움직이는 것처럼 삼성물산도 그런 뉘앙스. 결과적으로는 삼성물산은 삼성전자와 궤를 같이 하는데 이번에 증여로 인해서 배당을 좀 더 하겠다. 왜냐면 증여세 내야 되니까. 네. 뭐 이런 부분들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그룹 내에서.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내년에 코스피 영업이익 사상 최대 441조 원을 전망됨에도 밸류에이션이 저평가된 상태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AI 버블과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또 너무 사기엔 부담스럽다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공포리그 비중을 확대해야 될 시기인가요? 아니면 좀 현금을 지켜야 되는 시기인가요? 아무리 강한 상승장에서도 현금은 항상 30%는 보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내년 코스피 이제 그 영업이익이 아니라 뭐 누가 고쳐주는 순이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걸로 따지자면 뭐 코스피가 당연히 저평가돼 있고 네. 지금의 여러 가지 뭐 정책들 이제 우리나라 만년 저평가에 대한 정책들 사실 대만이나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코스피 지수가 저평가되는 건 맞거든요. 상당히 저평가되는 건 맞기 때문에 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해 본다라면 내년에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가 높은 만큼 당연히 코스피도 뭐 그 궤를 같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익의 전망치를 계속 상향시킬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 주가도 더 계속 랠리를 좀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올해의 마지막 촬영이니까요. 올해 마지막 투자존 한마디만 주고 가신다면 부장님. 일단은 저는 올해 개인 투자자분들 뭐 정말 고생도 많이 하셨고 그렇죠. 힘들었잖아요. 저희가 중간중간에 위기가 있었잖아요. 네, 중간중간에 위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힘드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시장이 너무 좋아서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좋은 결과를 잘 유지해서 내년에도 좀 수익으로 계속 좀 연결할 수 있으면 좋겠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나태하지 않게 계속 이게 시장의 패션만 쫓아가는 게 불편할 수도 있어요. 지금 나팔바지가 유행하는데 나 혼자 미니스커트 입고 있으면은 창피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유행도 빨리 쫓아가야 돼요. 끝물에 쫓아가면 고생한단 말이에요. 그죠? 지금 나팔바지 유행한데 서 나팔바지 샀더니 그 다음에 롱치마가 유행한데 그러면 이거 비싼 돈 주고 나팔바지 샀는데 입어보지도 못하고 장롱 속에다 들어가야 될 상황도 있기 때문에 지금의 시장의 트렌드가 뭔지 그걸 잘 파악을 하시고 저희가 아까도 초반에도 얘기했지만 유동성이다. 그죠? 저금리다. 돈은 계속 들어온다. 그 다음에 돈의 가치는 떨어진다. 그래서 실물 자산에 계속 투자를 한다. 그러면 실물 자산은 계속 상승을 한다. 이런 논리를 본다라면은 주식시장 긍정적이고 그 안에서 또 내년 트렌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년 한 고생한 종목들, 그 다음에 실적이 이제 턴어라운딩 하는 기업들, 그 다음에 시장에 돈이 계속 들어오면서 성장주 기술주에 집중되고 있는 투자가 계속 이어지는 섹터, 이런 섹터 계속 아까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그 안에서 조금 해답을 찾아보시고요. 아무튼 뭐 잡초에 물 주지 말라 그랬습니다. 시장에서 예쁜 꽃도 많은데 굳이 나 혼자 저기 어두운 데 가서 혼자 고생하실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유행하는 종목, 시장이 선택한 종목, 이 종목을 그냥 눈 딱 감고 매매하시는 게 지금은 가장 좀 편하다. 올라도 하루 올랐다고 많이 오른 게 아니더라고요. 만도 처음에 오를 때 봤을 때 이거 이상한데? 이틀째 올랐을 때 이거 진짜 이상한데? 근데 3일째 올랐을 때 이거 진짜 이상한데 그랬거든요. 그 뒤로도 계속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시장에 시그널을 주면 그 시그널을 좀 빨리 포착하셔서 내년에도 좀 좋은 성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방금 전에 부장님께서 올해도 주식시장으로 힘들었던 이런 코멘트를 해주셔서 굉장히 뭔가 좀 낯선 감정이 느껴지는 게 올해 증시가 25년 초에 뭐 2,300, 뭐 저점은 4월에 2,200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4,000 뭐 좀 조정받았다 해도 4,000이 넘은 거잖아요. 2배 가까이 오른 건데 지수가 이렇게만 봤을 때 처음과 끝만 보면 당연히 뭐 모든 것은 뭐 이제 오르고 내리고 있는 거니까 처음과 끝만 봤을 때는 엄청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은 개인분들이 좋았던 장으로 기억돼야 되고 많은 개인분들이 돈을 벌었어야 하는데 실제로 기사를 찾아보니까 코스피 사상 최고치에도 개인 투자자 54% 손실이라고 합니다. 여전히 54%가 손실을 보고 있다. 평균 손실액은 931만 원. 손실액이 5천만 이상인 투자자 5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 좀 안 맞는 거잖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뭔가 투자가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새롭게 뛰어든 사람은 돈을 벌었어. 계속 주식을 하시던 분들은 기존의 거가 안 올라왔어. 그리고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원금이야. 삼성전자도 원금인 거고 다 원금인 거고. 그래서 제 주변에
손실을 많이 받고 대형주를 했던 분들이 원금을 회복했다는 분들은 봤어요. 근데 돈을 벌었다는 분들을 못 본 이유는 계속 주식하신 분들이 2차 전지에 오랜 세월 물려 있었고 네이버 카카오에 오랜 세월 물려 있었고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사신 분들은 오래 사신 분들 그러니까 네. 주식을 새롭게 하신 분들은 돈을 벌었는데 네. 기존에 계속 주식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기존에 물린 게 많잖아요. 네. 카카오 네이버 뭐 카카오페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게임주들 2차 전지 막 다 잔뜩 있고 그 다음에 뭐 안간 종목들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런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손실을 많이 받고 또 뒤늦게 참전해가지고 조선주 사가지고 또 물리거나 방산주 사서 물리거나 방산주 좋다거나 그래가지고 방산주에 물린 분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섹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의 패션을 네. 잘 못 따라가고 뒤늦게 패션을 따라가신 분들이 좀 많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그리고 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선호하는 게 코스닥이잖아요. 그렇죠. 코스닥이다 보니까 코스닥이 별로 못 갔죠. 그쵸. 코스닥은 요새 조금 활성화 대책 나온다고 그러면서 코스피는 올해 처음 기준에서 2배 올랐습니다. 코스닥을 보면 거의 뭐 한 50% 정도. 그것도 이것도 바이오하고 반도체 어떻게 보면 올해 조방원전이라든가 반도체 이런 데 수급이 좀 많이 쏠린 것도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수급 쏠림이 심했고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사들이면서 지수만 올랐다. 그러니까 내 종목은 안 오르고 지수만 올랐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수 대비해서 내 종목이 안 올라서 박탈감이 상당히 있고 그다음에 코스닥도 바이오하고 로봇, 반도체 이런 것만 올랐다. 나머지는 안 갔다. 그래서 지수가 이런데도 신저가 종목이 즐비하다.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있겠네. 한국에는 지수를 사는 사람이 사실 많지 않잖아요. 미국에 비해서. 미국에는 SPY라든가 S&P 500이라든가 나스닥이라든가 이 지수를 사는 사람들이 훨씬 많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나라는 그래서 솔직히 제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 4월 달에 주가 많이 빠졌었잖아요. 네. 그쵸. 그때 4월 달에 많이 빠졌어요. 그때 코덱스 ETF 레버리지만 사신 분이 있어도 몇 배 수익 났어요? 지금 3배? 거의 4배 가까이 수익 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지수만 사놨으면은 수익이 많이 났다는 거죠. 근데 보통 지수가 오르기 시작하면 종목으로 해야 되겠다. 근데 종목을 잘못 잡으면 삐끗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개인 투자자분들이 ETF만 사신 분들은 수익이 좋았을 것 같은데 섹터 ETF 사신 분들은 좋았을 것 같은데 기존에 물려있던 종목들을 처치를 못하고 계속 들고 있었기 때문에 지수 대비 상대적으로 손실이 많이 나 있는 거예요. 상대적 박탈감이 나오는 거고 샀다 하더라도 들어오른 거 산다고 샀더니 들어오른 거는 계속 들어올라 있고 안 지금 가고. 계좌에 마이너스 있는 분들 어떻게 해야 되죠? 올해 가기 전에 한번 일단 정리는 하고 가야 되나요? 근데 그 지수에 마이너스인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모르니까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대부분 우리나라 국민주라고 불리는 네이버 카카오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뭐 카카오 그룹주들 많이 갖고 있고 네. 이러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이 근데 또 내가 정리하면 오른다 그 다음에는 웃으시면 안 돼요. 너무 공감이 갑니다. 원래 그러잖아요. 그죠? 너무 공감. 그게 왜냐면 참다 팔면 거기가 바다. 아,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참다 사면 거기가 고점. 제가 기가 이거는 막히게 진리입니다. 비트코인을 이제 투자하면 느낀 게 비트코인 뭐 조정할 때가 있잖아요. 제가 딱 견디지 못하고 파는 시점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네. 그런 반등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기가 막히게. 모든 지표의 기준이 심리입니다. 주식도 심리이기 때문에 이 심리가 내가 팔고 싶으면 남도 팔고 싶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이평선도 그렇고 주가도 그렇고 차트 다 마찬가지로 다 심리에서 나타나는 거기 네. 때문에 이 나의 이 심리를 잘 다스려야 된다. 그러니까 명상원이라도 가야 되나요? 그러니까 뭐든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3년 빠진 종목들은 기회가 온다. 아, 3년 빠지. 그리고 3년 오른 종목들은 좀 힘들다. 힘들다. 예, 요런 거. 이 시장에 사이클이 있어요. 1년 단위, 뭐 3년 단위. 3년 올랐죠. 그쵸. 그 다음에 뭐 전력도 3년 올랐죠. 네. 그 다음에 2000년 조선도 3년 빠졌죠. 그쵸. 그런 생각. 그 다음에 뭐 최근에 화학주도 3년 빠졌죠. 이런 식으로. 반도체도 많이 조정받고 가는 거잖아요. 네. 지금. 그렇다시피 남들이 나 죽겠어. 이 주식 때문에 고민이야. 이거 어떡하지? 그 주식을 사면. 근데 우리나라가 약간 시크릿해서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미국에는 뭐 나스닥에 뭐 빅테크 이런 거는 3년 사고 오른다고 떨어지고 뭐 이러지 않잖아요. 미국이랑 우리나라랑 약간 좀 다르잖아요. 다르겠죠. 미국 같은 경우는 뭐랄까 우리나라처럼 약간 투기적인 성향보다는 네. 그쪽은 이제 주식도 계속 매수해서 소각하고 소각해주고. 배당도 계속하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꾸준하게 정말 약간 실적 위주로. 네, 그 기업의 가치가 계속 주가에 투영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약간 좀 투기적인 성향이 좀 있잖아요. 근데
뭐 이번 정부 들어서 그런 부분을 좀 바로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결국은 제 가치를 찾아가는 주가들이 계속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많은 분들이 이제 주식이 이제 코스피가 2배 오른 것처럼 여러분들의 계좌도 2배 좀 올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내년도에 또 부장님과 좋은 시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박지희 부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